그래서 오늘 이호철의 나상과 그 다음에 이강백의 북어대가리 그 다음에 메밀꽃 풀무렵 이렇게 세 작품 할 거고요. 한 다음에 우리 오늘 독서도 볼 겁니다. 독서 잠깐 볼 거여서 네, 독서 왜냐면 여러분들 2학년 때 독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학력평가에 대비해서 여러분들께서 독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할 겁니다. 계속 짧게 30분에서 길게 1시간 정도 짧게라도 그냥 여러분들 감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할 거여서 그래서 아마 이번 2학년 때 메인 같은 경우에는 문학과 독서를 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독서는 수능 특강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독서 선택하셔서 학교 선택 과목을 하셔서 수능 특강 독서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거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프린트 다 해드릴게요. 아니 뭐 사줘? 저는 샀으니까 수능 특강 정도는 사줄 수 있어 내가. 저 샀는데 억울하니까 다 같이 개인적으로 사줘. 있는데 또 사주라고? 아니 개인적으로 사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저 산 게 너무 억울해요. 너는 내가 다른 책 사줄게. 수학을 사줄게 수능 특강 그러면.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오늘 현대소설 기본 개념 할 텐데 원래 기본 개념 안 할까 했는데 그냥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빠르게 간단하게 볼게요. 그래서 이거 프린트 꺼내주세요. 오늘 받은 프린트 중에 맨 앞에 있었던 프린트입니다. 열매국어 소박이 현대소설 파트 이거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페이지 보시면 현대소설에 대해서 나와 있죠. 소설이란 것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인물과 갈등을 통해 전달한 문학이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야? 왜? 웃고 있는 거 아니야? 왜 웃어? 아 좋네요. 그냥 뭐, 수업하니까 좋네. 단어법인가? 아니 좋네 수업하고. 단어법이야? 뭐야? 빨리 해석 단어법이야 이거? 그냥 슬레이트 다 시칠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로 처음인 거야? 소설이란 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인물과 갈등을 통해 전달하는 문학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인터스텔라 영화 아시죠? 내가 말했나? 너네 인터스텔라 주제가 뭐야? 후에 후회? 이거 시간. 그거 하나야? 그거 아니에요? 인류가 더 이상 지구에서 살 수 없어서 그건 스토리고 아 그거 아니에요? 유명한 거 영화. 우리는 항상 답을 찾을 것이다. 그거는 그 포스터에 있는 광고 홍보 문구고 인터스텔라의 주제가 뭐야? 우주는 엄청 광활하다. 광활하다 그건 내용이고 하나의 내용이고 하나의 스토리고 그리고 주제 과거에 대한. 놀란 감독이 말하고 싶은 게 뭐야? 저 잘 그거 안 봤어요. 인터스텔라가 그 내용이죠. 그 머피라는 주인공 있잖아요. 여자 주인공 아버지가 있는데 여자 주인공 아버지 머피의 주인 말해도 되죠? 이거 스포일 되죠? 네, 저 봤어요. 머피 아버지가 옛날에 나사 우주 비행사였는데, 그러니까 이 인터스텔라의 세계관 뜻부터 보면 거기에 이제 지구 멸망이 얼마 안 남은 거야. 근데 소위 말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구 멸망이 아니라 인류 멸망이야. 왜?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는데 왜 먹을 게 없냐면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서 안 되는 거야.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그 먼지들이 다 그 식물에 들어가다 보니까 옥수수나 이런 것들이 안 자란 거야. 안 자라니까 얘네를 그 옥수수나 그런 걸로 사료를 만들어서 소, 돼지, 닭들을 먹여야 되는데 걔네들도 못 먹이는 거지. 그러니까 인류가 먹을 게 없어진 거야. 밀가루나 밀이나 뭐 옥수수나 쌀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걔네가 다 죽어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소, 돼지, 닭 뭐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인류가 먹을 게 없어서 이제 멸망에 처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인터스텔라의 세계관의 최고의 직업이 뭐냐면 농부야. 그래서 유전자 조작 그 농작물을 이용해서 NGO? 너네 그때 GMO 했던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농산물 만들어서 하는 거여서 그 머피의 아버지 역시 우주비행사였다가 우주비행사가 나사가 해체돼. 나사가 왜 해체되냐면 그 미국 정부가 뭐 하냐면 나사한테 어떤 명령을 해. 무슨 명령하면 먹을 게 없는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이었나? 하여튼 그 난민 지역에 무슨 뭘 핵폭탄 터뜨리라 해. 나사한테. 근데 나사가 그건 도저히 안 된다. 왜냐면 나사는 연구기관이라서 우리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나사가 그럼 해체되거든요. 해체되면서 머피 아버지도 이제 농부 생활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머피
아버지랑 이제 머피랑 하는데 머피가 똑똑해 과학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하다가 그냥 뭐 중력을 막 찾아내서 중력 찾아낸 어떤 지도를 찾았는데 그 지도가 이제 지도를 찾아갔는데 머피랑 머피 아버지가 그 지도를 찾아가서 어떤 지역에 도착했는데 거기가 나사의 비밀기지였던 거야. 그러니까 나사 비밀기지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어떤 걸 찾아냈는데 뭘 찾았냐면 우주에서 웜홀을 찾아낸 거야. 그러니까 웜홀이라는 게 완전 다른 은하계과 태양계로 갈 수 있는 건데 그걸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어떤 미지의 존재들이 만들어 놓고 갔대. 그래서 그 웜홀을 타고 갔더니 약 12개인가 12개 은하계인가 행성이 있었는데 그 행성이 다 찾아보니까 인류가 살만한 거야. 그러니까 인류가 아니라 생명체가 살만한 공간인 거야. 근데 무턱대고 갈 수는 없잖아. 지금 화성도 뭐 생명체가 살 수 있다는데 무턱대고 못 가잖아. 그것처럼 12개의 행성에 각각 우주비행사를 보내. 12명을. 그래서 거기 도착한 우주비행사들이 자기네들 조사한 다음에 여기가 인류가 살 수 있으면 생존 신호를 보내는 거야. 생존 신호를 보내는데 이 프로젝트를 계획한 만 박사라고 있어. 만 박사랑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인데 한 2곳인가 3곳이 생존 신호를 보냈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확인하려고 가야 되는데 그 태아체라 해나? 그 이제 인류의 시약 같은 걸 우주비행선 놓고 그걸 타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 우주비행을 할 우주비행사가 없었던 거야. 근데 거기 있던 우주비행사 3명이나 4명인데 얘네들이 한 번도 우주를 나가본 적이 없어. 그리고 걔네가 시뮬레이션 하면 다 우주선이 폭발해. 그래서 나사에서 야 이걸 도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하다가 그 타이밍에 머피 아버지가 온 거야. 근데 머피 아버지는 우주비행에 짬이 꽤 있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 나사의 국장이 설득을 하는 거지. 너 가자. 우주비행 가자는데 머피 아버지 싫다요. 왜? 머피를 두고 갈 수는 없다. 근데 이제 어떻게 설득하냐면 나사 국장이 만약에 당신이 안 가면 당신 딸내미 세대가 우리 인류 여기 지구에서는 마지막 인류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머피 아버지가 결국 가거든. 근데 머피가 계속 가지 말라 해. 가지 말라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어떤 그 모스부를 조사했는데 그 모스부에 스테이라 써 있었대. 그러니까 이거 안 돼요. 아빠 가지 말라는 거예요 했는데 결국 아빠가 그냥 무시하고 가. 내가 가서 이제 하나하나 조사를 하다가 처음엔 물만 있는 행성 갔더니 거기가 정말 물만 있었던 거야. 근데 거기서 이제 아인슈타인 말한 상대성 이론? 그것 때문에 거기 물 행성의 2시간이 지구에서 20년? 40년이나 하여튼 그 정도 시간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2시간만 있었는데 그 지구는 40년 훌쩍 지나간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행성을 가는데 A 행성이랑 B 행성 둘 중에 하나만 가야 되는 거야. 시간이 너무 없어서. A 행성은 이 프로젝트를 계획한 만 박사가 있었던 공간이고 B 행성은 그 우주 비행사 중에 N 행성이라고 있었는데 N 행성에 남자친구가 있었던 공간이야. 그래서 두 공간 다 살만해. 근데 데이터만 보면 A 행성이 더 좋은 거야. 만 박사가 보낸 쪽. 그래서 그 4명인가 3명에서 투표를 하는데 3명에서 투표를 한다. 3명에서 투표를 하는데 어딜 갈까 하다가 그 머피 아버지랑 다른 우주 비행사는 A 행성으로 가자 하고 NSA만 B 행성으로 가자 해. 그랬더니 이제 머피 아버지가 NSA한테 너 솔직하게 말하라. 너 진짜 B 행성 가려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NSA가 물면서 거기 내 남자친구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다 내 마음이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냐 했더니 사랑이다. 나의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B 행성이라 말하고 있다. 당신도 여기 우주비행 온 이유가 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온 거 아니냐. 그것처럼 나도 내 사랑 때문에라도 거기에 가야 된다 했는데 이제 머피 아버지가 무시하지. 사랑 말도 안 돼. 사랑 과학적이지도 않잖아. 그래서 무시를 하고 결국 A 행성 갔는데 A 행성에 닥터만이 불화를 쳤던 거야. 그러니까 이 닥터만이 12개 행성 중에 제일 가능성이 높았던 행성으로 자기가 갔던 거야. 살고 싶어서.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 살 수 없어서 데이터를 조작을 해. 조작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구출해줘 오면 그 사람들 죽이고 다른 행성을 갈 생각이었던 거야. 그래서 결국 그 A 행성이 망해. 다 망하고 나서 이제 머피 아버지랑 N 행성만 남거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얘네들 어떻게 B 행성까지 못 가다가 여차여차 해가지고 블랙홀을 이용해서 가. 블랙홀 가서 하는데 NSA만 B 행성을 가고 머피 아버지는 블랙홀에 빠진데 그 블랙홀에서 뭐 중력의 방정식을 풀 수 있는 키를 찾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머피한테 보내주고 그 다음에 머피 아버지가 그렇게 블랙홀에 빠져서 갔더니 어떤 5차원의 공간에 도착한 거야. 근데 그 5차원의 공간이 스테이라는 공간에 쓸 수 있던 공간이지. 그러고 나서 이제 머피 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진짜 스테이를 남겨놓은 거야. 가지 말라고 못 쓰고. 그래서 막 하다가 결국 막 어쩌저쩌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해피엔딩이야. 하고 나서 이제 머피 아버지가 잘 돼가지고 이제 머피 아버지가 구출이 돼. 그래서 머피를 봤는데
머피 아버지는 한 40대인데 머피 자기 딸 머피는 이 상대성 이론 때문에 90살인가? 그 정도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하는데 이제 머피가 뭐라냐면 어떤 자식이 부모보다 일찍 죽는 걸 좋아하겠냐. 그러니까 자식 죽는 거 보지 말고 당신의 사랑을 찾아서 가라 해. 그러니까 머피 아버지가 그 과정을 통해서 에넌스를 사랑하게 된 거야. 그래서 머피가 뭐라냐면 머피 아버지한테 에넌스를 찾아가라 하고 머피 아버지는 우주선을 타고 머피가 그 에넌스가 있는 행성으로 미리 가는 이야기가 인터스텔라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 주제가 뭐야? 인터스텔라 주제가 사랑이야. 인터스텔라. 그러니까 차원을 넘을 수 있다는 건 사랑밖에 없다는 거야. 결국 사랑 때문에 다 된 거잖아. 그러니까 B 행성이냐 A 행성이었을 때 사랑이라는 걸 알고 B 행성 골라 써야 되는 거잖아. 근데 뭐라 해? 사랑은 과학적이지 않다. 사랑은 무시해도 되는 애인데 알고 보니까 B 행성이 정답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다 뭐야? 머피 아버지도 사랑 때문에 그랬던 거고. 결국 이 논란 감독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인터스텔라에 무슨 차원이니 뭐 블랙홀이니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걸 차원을 다 넘어설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사랑이라는 거야. 이게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작가가 말하고 싶은 건 사랑을 인물, 머피 아버지, 머피, 에넌세이 뭐 수많은 닥터 망박사 이런 갈등을 통해 전달하는 게 바로 소설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소설 읽을 때 어떻게 되겠어? 작가가 뭘 말하고는 파악해야 되고 그 파악하려면 어떻게 파악을 해야 돼? 인물과 갈등 중심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설은. 오케이? 얘기가 길었어요.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소설을 읽는 순서입니다. 소설을 읽는 순서는 0번을 해놨는데 여러분들 이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앞부분의 줄거리랑 보기 무조건 읽으라고. 너네 가끔씩 이 앞부분의 줄거리랑 보기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절대 넘어가면 안 돼. 앞부분의 줄거리랑 보기를 무조건 읽어야 되고 보기는 내가 왜 읽어야 되겠어? 현대시에서 말했는데 답 있어 있어. 답 말고 좀 다 그럴듯하게 보기를 내가 왜 읽어야 되겠어? 평가하는 힌트? 평가원의 힌트? 조금 더 그럴듯하게. 근데 뭐라 했어? 글쓴이의 생각? 글쓴이의 생각. 좀 다르게 말하면 그렇죠. 보기가 왜 있었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작품을 해석한 방향이나 내용이 있댔잖아. 네. 그 내가 예시를 든 게 뭐였어? 크리스마스 캐롤이었잖아. 크리스마스 캐롤 무슨 내용이야? 파만을 난 거. 얘기 안 했어? 겨드랑이에 파만이 난다고 겨드랑이 미친듯이 긁는 거. 그래서 막 겨드랑이 긁는데 밤만 되면 근지러운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마당에 갔더니 들근지러웠다가 이제 마당에서도 근지러워. 이 사람이 집 밖으로 나갔는데 그때 통행금지가 있어서 야간 통행금지가 있어서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겨드랑이 너무 간지러워서 못 참고 계속 나가는 거야. 이게 무슨 내용이었어? 이래서 고3 애들이 혼란에 빠졌댔잖아. 이건 개소리야. 파마들은 뭐고 왜 겨드랑이 간지럽다는 건데 근데 알고 보니까 보기에 뭐라 써있어 거기에. 이거는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 그 다음에 자유에 대한 희망이 이 파마늘이다 얘기했던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보기는 무조건 읽으셔야 된다. 보기는 이런 작품을 해석한 방향이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보기 무조건 읽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너네가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 앞부분의 줄거리 그냥 넘어가. 야 평가원은 효율성을 따. 야 니네 이거 생각해봐. 야 나도 여기서 너네 월간 테스트나 테스트 뽑을 때 최대한 종이 아끼려고 막 어떻게든 글자 수 줄이고 최대한 문단 줄이고 이래. 근데 그런데도 평가원이나 학력 평가 보시면 앞부분에 줄거리가 돼 있어. 앞부분에 줄거리 한두 줄도 아니야. 서너 줄 돼 있어. 야 서너 줄 돼 있으면 페이지 하나가 늘어. 근데도 추가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필요하니까 앞부분에 줄거리 넣는 거야. 왜 넣는 거냐면 너네 생각해봐. 소설 아무리 짧아도 A4 용지로 15장이야. 아무리 줘도 15장이 20장인데 거기서 너네 고작 시험에 나온 건 한 페이지도 안 돼. 한 페이지도 안 되는데 한 페이지도 안 되는 분량 갖고 너네 이 소설 이해하기 되게 어렵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야 너네 이거 작품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요약해서 설명해 줄게 라는 게 앞부분의 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부분의 줄거리 꼭 읽어야 돼. 앞부분의 줄거리 보면 어느 정도 설명돼 있어. 이거 넘어가시면 큰일 나요. 그 다음에 먼저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소설 읽으면서 당연히 인물 중심을 읽고 그 인물이 처한 사항을 파악하고 사항 속에서 그 인물이 어떤 감정과 심리 그 다음에 어떤 갈등이 겪는지를 파악해내는 게 소설입니다. 내가 계속 물어볼 거야. 이거 저래 나상이랑 이런 거 읽으면서 여기서의 인물은 뭐야? 인물이 상황 처음 물어볼 거야. 솔직하게 이거 시험 안 봐도 되지? 네. 너네 표정을 보니까 시험 보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수업하면서 계속 생각해봐야겠어.
소설의 3요소 주제, 구성, 서술 방법 네,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네, 2번 시점입니다. 시점 너네 은근 많이 실수 많이 합니다. 시점에서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습니다. 1인칭의 유무, 그 다음에 인물의 속마음이 있는 거에 따라 나누면 되는데 자, 퀴즈 1인칭 나가 있고 자기의 속마음 서술이 없어. 이거 무슨 시점이야? 그러니까 1인칭 1인칭인데 관찰자 시점. 왜 관찰자 시점이야? 자신 속마음이 없어. 나는 있는데 속마음이 없잖아. 그럼 1인칭이 없는데 내 속마음까지 다 서술돼 있어. 이게 무슨 시점? 3인칭 주인공 시점. 3인칭 주인공 시점 없는데? 없죠. 1인칭 관찰자시죠? 1인칭이 없다니까? 아 1인칭이 아니에요. 1인칭이 없는데 내 속마음이 다 있어. 3인칭 관찰자. 3인칭 관찰자 시점? 관찰자인데 속마음이 다 있어? 3인칭 주인공 있죠? 3인칭 주인공 시점이 없다니까? 그 전지적인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아 진짜. 그래서 이거는 1인칭의 나 유무. 그러니까 1인칭 대명사 있냐? 있으면 1인칭 시점이야. 없으면 3인칭이나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1인칭이) 있으면 1인칭 시점이고 1인칭이 없으면 3인칭 혹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네. 그 다음에 인물의 속마음, 서술 여부 같은 경우에는 속마음 서술한 게 있으면 주인공 시점이나 아니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그 다음에 속마음이 없으면 관찰자 시점이야. 왜냐면 관찰만 한다는 거야. 생각해봐. 지금 만약에 사승훈에 대한 소설을 쓰고 싶어. 내가 주인공이야. 그럼 내가 내 이야기 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렇지 않고 사실 이거는 박지원이 주인공이야. 박지원이 주인공인데 1인칭이 나야. 그럼 내가 지원이 속마음 알아 몰라? 지금 지원이가 필기하면서 아 저 개새끼 언제 죽이지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지원이 속마음이 어떤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냥 나는 지원이가 지금 안경을 만지고 있네? 안경을 만지는 건 나한테 뭐가 불만이 있나? 라고 그냥 추측이나 관찰만 하는 거지 지원이의 속마음 다 알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1인칭 관찰사 시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주인공 시점이란 거는 나라는 인물이 주인공이야. 그래서 나 1인칭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나가 누구야? 그냥 나가 아니라 작품 속에 있는 나겠지. 그렇기 때문에 작품 속의 서술자고요. 내가 내 이야기 하니까 속마음, 내면 세계 잘 보여주고 대신에 주관적인 느낌이 너무 강해. 왜냐면 나 중심이잖아. 만약에 사승훈에 대한 소설 쓰고 싶은데 주인공이 나야. 1인칭도 나야. 그럼 내가 내 이야기만 하겠지. 근데 여기 보면서 니네가 지금 무슨 속마음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지. 지금 뭐야? 예준이는 안경 벗어서 저 새끼 날 죽일 것 같아. 우빈이는 열심히 필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연이는 아무 생각 없는 것 같고 지원이는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아. 이건 뭐야? 다 나의 주관적 느낌이잖아. 근데 오히려 반대로 얘네들이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고 너네들이 아예 집중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 속마음은 그렇지. 이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느낌이 강하고 그래서 다른 인물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야. 내 속마음만 나오는 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1인칭 관찰자 시점은 나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나가 내 속마음을 얘기 안 해. 그냥 관찰만 해. 이게 1인칭 관찰자 시점이야. 3인칭 관찰자 시점이란 것은 이 3인칭 관찰자가 뭐냐면 그냥 해설자라 생각하면 돼. 아 깜짝이야. 아니 밖에 사람 때문에. 응? 아니 밖에 누가 에? 그랬잖아. 아 여기 원영 선생님. 아 원장님이신 분이에요? 응. 3인칭 관찰자라는 건 해설자인데 해설자가 뭐냐면 너네 연극 봐봤어? 뭐라고요? 연극. 중앙? 중학교 때 봤어요. 그 연극 같은 거 보면 어떠냐면 연극할 때 만약에 로미오와 줄리엣의 연극이 있어. 그러면 로미오가 나오면서 뭐라냐면 나 로미오 등장이요. 나 로미오는 지금 줄리엣의 장례식장 간다고 이러진 않아. 해설자가 위에서 뭐라 하냐면 그러니까 안 보이는 사람이 위에서 로미오가 지금 줄리엣의 장례식장으로 등장하는데 하고 나서 로미오가 줄리엣 이런단 말이야. 보통 연극이. 근데 그렇게 그냥 해설만 해준 사람이 바로 그냥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 생각하면 돼. 그냥 다른 거 없어. 그냥 해설만 하는 거야. 다른 거 전혀 없이.
이게 3인칭 관찰자 시점이고 그 다음에 나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작품 속에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렇기 때문에 작품 밖의 서술자야. 그냥 정말 그냥 보이는 대로만 말하는 거야. 그냥 주의할 게 여기 써있듯이 평가가 없어. 절대 어떤 평가도 하면 안 돼. 왜냐면 평가하면 이건 해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몹시 객관적이야. 시점 중에 객관적 느낌이 제일 강한 건 3인칭 관찰자 시점이야. 왜냐면 1인칭 관찰자 시점도 작품 속에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느낌이 조금 벗게 돼. 주관적 느낌이 조금이라도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2페이지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신. 그래, 신을 뭐라 해? 전지전능이라잖아. 신이 왜 전지전능이야? 전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전능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이잖아. 그래서 여기서도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거야. 신처럼. 그래서 나 등장하지 않고 작품 밖의 소수자야. 근데 얘는 신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다 해도 돼. 그렇기 때문에 평가랑 해설 다 들어가도 돼. 오케이? 난 7번 거리인데 거리는 심리적 거리인데 너네 친구들한테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야 난 속마음을 다할 거지. 그렇지? 심리적 거리가 멀면 너네 속마음 다 얘기할 수 있어? 너 지원이 생각해. 지원이 너 핸드폰 이야기 스카이 원장한테 할 수 있어? 그래도 내가 스카이 원장보다 너한테 심리적 거리가 가까우니까 너한테 속마음이 안 맞네. 너네도 똑같잖아. 너네도 나한테 속마음 얘기하는 게 너네 나 그냥 처음 보자마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저 사실 지금 힘들어요 이러지 못하잖아. 그것처럼 거리란 것은 문학에서 심리적인 거리야. 근데 1인칭 주인공 시점이랑 전지적 작가 시점은 뭐야? 자기 속마음 다 얘기하지. 그럴 때는 거리가 가까워. 1인칭 관찰자 시점이랑 3인칭 관찰자 시점 얘 속마음 있어? 없지. 그때 심리적 거리 멀어. 8번 특정 인물의 시각의 서술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너네가 알고 있는 연예인 커플이 누구야? 되게 유명한 커플? 홍준기 성엽이요. 그거 헤어졌잖아. 그 아이유랑 아이유하고 이명석 아직 결혼 안 했잖아. 결혼한 사람 중에. 비하고 결혼? 아, 그거 어때요? 되게- 김연아랑 그 프레스텔라 한 명 있잖아. 그 프레스한 남자 이름 뭐야? 아니 포시야. 정지훈이랑 김대희. 아 김대희 진짜 예쁜데. 쌤 이거 편집하셔야겠네요. 나 김대희 실제로 봤단 말이야. 그 축제 때 봤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길 가다 만나셨잖아요. 아니 후광이 보였다고 막 봉사활동하다가 뭐 후광이 있는 사람 있다. 진짜 키는 되게 작아. 키는 160? 160도 안 되고. 아 진짜요? 근데 비율이 진짜 좋아. 난 처음에 멀리서 보자마자 170 넘는 줄 알았어. 근데 막상 갔는데 딱 내 어깨 이 정도? 그러니까 지금 딱 내 여자친구 정도여서 키가 되게 작으시네 했지. 근데 욕이 안 돼. 진짜 얼굴이 이거보다 작아. 에이. 아 진짜 이거 말이 나 그래서 보자마자 에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왜냐면 내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개수 똑같잖아. 근데 그 사람도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인데 왜 이만한 얼굴이 그게 다 들어가 있지? 생각해보죠. 이건 공간의 비효율 아닌가? 네, 그 정지훈이랑 김태희가 있는데 1번 서술 봐봐. 정지훈은 김태희를 사랑한다 가 있고 2번 깜짝이야. 정지훈은 아내를 사랑한다. 아 1번과 2번이 같은 내용이야 다른 내용이야? 같은 내용이지. 근데 뭐가 달라? 거리 그치? 아니 거리가 말고 뭐가 달라? 안에 그치? 그냥 김태희랑 아내만 다르지. 근데 이게 여기서 아내가 누구 아내야? 우리 아내야? 정지훈 안에 정지훈이 아니지. 이거 서술자의 아내가 아니지. 얘는 정지훈의 아내지. 이게 무슨 말이야? 정지훈의 아내의 입장에 쓴 거기 때문에 이게 정지훈의 시각이 있지.
그치? 네.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갑자기 너네한테 와 김태희 진짜 이쁜 데가 아니라 와 아내 진짜 이쁜 데 해봐. 그럼 너네 응? 이럴 거 아니야. 왜 아내예요? 이럴 거잖아. 그땐 내 시선이 내 시각이 아니지. 내 시각에선 김태희를 뭐라 해? 그냥 김태희라 해야 되잖아. 근데 정지윤이 어디 가서 아 김태희 진짜 이쁘죠. 할 일은 없잖아. 정지윤은 아 저희 아내 진짜 이쁘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쓴 게 2번 같은 게 정지훈의 시각,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1번은 그냥 서술한 거예요. 괜찮니? 네. 표정이 알딸딸한데? 알딸딸. 잘 이해했죠. 느낌이 쎄한데? 뭐야 이거 그냥 9번 의식의 흐름 기법인데 의식의 흐름 기법은 그냥 간단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의식의 흐름 기법은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오늘 이렇게 수업하다가 갑자기 야 의식의 흐름 기법 이런 거지. 아 맞다 나 오늘 편의점 가야 되는데 하고 내가 편의점 갑자기 나가. 편의점 나가서 계산하다가 아 맞다 나 애들 수업하고 있었는데 수업 올라가서 그나저나 얘들아 나 오늘 편의점 가가지고 문법 기본 개념이네 우리 문법도 해야 되는데 비 온다 얘들아 야 비 많이 오는데 어떡하지? 지난번 좀 홍수 되려나? 홍수? 이래봐 뭐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고 있지 이게 의식의 흐름 기법. 근데 이게 의식의 흐름 기법은 지금 내가 속마음을 그냥 막 말하는 거지. 내가 생각난 내 속마음 막 말하니까 의식의 흐름 기법은 속마음을 효과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소설이 뭐냐면 소설가 구보시의 1일이야. 뭐요? 소설가 구보시의 1일. 이 구보라는 사람이 소설가인데 이 사람이 뭐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나와서 그냥 길거리 걸어다니다가 사람들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냐면 전철 타야겠다 하고 전철을 타. 전철 타러 가서 이 사람이 뭐냐면 전철에 이제 기다린 사람들 구경하다가 갑자기 전철 타가지고 전철에 있는 아저씨랑 아줌마들 막 얘기하면 갑자기 전철에서 내려. 전철 내리다 서울역 사람들 구경하다가 또 갑자기 여러 가지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막 얘기하는 게 의식의 흐름 기법이에요. 그 다음에 3페이지 현대소설의 구성인데 자 순행적 구성이나 역순행적 구성 쉽죠? 이건 시간 순서대로 하냐 시간 순서대로 안 하냐 그런 건데 자 고전 소설은 역순행적 구성이 있댔어 없댔어? 없어. 없지. 고전 소설은 절대 없어. 고전 소설은 뭐만 있다고? 순행적 구성만 있는 거야. 이 순행적 구성이 또 다른 말로 일대기적 구성이었잖아. 일대기적 구성이란 게 뭐야?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 얘기하는 거 있잖아. 너네 심청전이나 그런 거 생각해봐. 심청전 이런 거 생각하다 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야기를 하잖아. 그 다음에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거 시간 왔다 갔다 하는 거. 액자식 구성이라는 거는 이야기 두 개 있는데 하나의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 있었던 거. 환문 구조는 현실, 꿈, 현실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대표적인 작품이 너네 떠오르는 거 혹시 뭐 있어? 너무 유명한 거. 환상, 꿈, 현실? 현실, 꿈, 현실 왔다 갔다 하는 거. 나 작가 이름 기억이 안 나 지금. 어머니를 위해 썼던 소설을 실했던 정조 대왕 역시 이 소설을 읽고 감동을 먹었다던. 청개구리? 정개구리. 뭐야? 맞췄잖아요. 뭘 맞춰? 청개구리. 맞춰달라는 거야 지금? 아니 맞췄으니까 제가 뭘 맞춰? 아까 청개구리라 말했어요. 청개구리가 답이 아닌데? 아니요? 청개구리? 이런 건데? 그게 아니고 불국사 같은데. 불국사 가는 거? 무슨 지원이가 뭘 얘기하는지 알겠는데 그것도 그거잖아요. 불국사라는 거? 이거 기억나는 건데. 근데 이게 배경이 우리나라가 아니야. 이거 외국이잖아요. 보통 외국은 다 중국이야. 뭐야? 현실 꿈 현실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영화 있는데? 아씨발 꿈 있는데? 아씨 그거 이거 대표적인 뭐야?
아 잠시만요, 맞출 거예요 이거. 진짜 맞출 거예요. 잠시만. 환몽 구조, 현실 꿈 현실 왔다 갔다 하는 거. 서유기. 서유기? 너 서유기를 배웠어? 뭐지? 서유기는 우리나라 문학이 아니야. 알려주세요. 모르겠어. 너네 그래서 삼국지랑 소환지를 안 배우잖아 학교에서. 그러네요. 우리나라 문학이 아니니까. 근데 영화 중에 꿈으로 끝나는 거 있는데. 구운몽 그래. 구운몽. 아. 스림이었던 얘가 현실 세계 가고 싶어서 꿈꿨는데 뭐해? 꿈에서 승상되잖아. 승상되고 나서 얘가 아홉 명인가 8명의 그 여장들이 놀다가 그러나 다시 현실로 오잖아. 네. 구운몽. 얘 작가 이름 뭔데? 기억이 안 나네. 영화도 있잖아요. 그 현실 꿈. 아 그래. 이런 꿈은 많지. 저 생각하는 게 그거였어요. 1등 당첨이었어요. 1등 당첨. 1등. 현실 꿈 현실 최근에 드라마 개떡 같은 드라마 거기 있었지. 재벌집 먹는 아들. 맞아. 그따고 보시면 안 됐지. 자, 그다음에 14번은 미리 날린다. 이거 선택하면 죽여버린다. 빈번한 장면을 전하는 동안 긴박한 분위기를 드리는 겁니다. 긴박한 분위기는 또 다른 말로 긴장감이었지. 이게 요즘 모의고사랑 학력평가에 안 나오는데 너네 내신 문제에서 종종 등장하거든요. 그다음에 가끔씩 여러분들 문제풀이도 있는데 문제풀이 오답 확인하는데 너네 적절한 걸 골라라 했는데 빈번한 장면을 전하는 동에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체크하면 죽여버릴 거야 지금. 또 틀이라는 거 고르라고 했는데 이거 체크 안 돼 있으면은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 계속 장면이 바뀌면 긴장감이 그래, 그러니까. 계속 장면 바꾸면 흥미가 깨진다니까? 말 자체가 이러다가 막 내가 욕해서 갑자기 서윤이한테 야! 하면서 막 서윤이한테 모욕적인 단어를 했어. 근데 또 서윤이가 그때 저 새끼 오자마자 머리 갖고 지랄하더니 죽여버려? 아니 갑자기 나한테 책상에 따가더니 개새끼야! 이러는 거야. 그럼 내가 하고 장면 팍 바뀌더니 지원이랑 예준이가 맥도날드에서 먹고 있어. 먹고 있어. 그래서 감자튀김 막 먹고 있어. 그러다 갑자기 장면 확 바뀌어. 확 바뀌더니 이제 갑자기 서현이가 저 가방에서 칼을 꺼내. 칼을 꺼내서 이제 개새끼야! 이러고 나한테 뛰어오는데 갑자기 장면 확 바뀌더니 무빈이가 밑에서 파스타 먹고 있어. 그러면 먹고다 또 갑자기 장면 확 바뀌었더니 이제 너네들이 놀라서 서연아! 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소리 지르고 있고 서현이가 날 찌를까 말까 할 때 갑자기 장면 확 바뀌더니 서현이가 집에서 칼 갖고 이렇게 된장찌개 만들고 있어. 긴장감이 느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빈번한 장면이 전하는 이런 거야. 하여튼 무조건 옳지 않은 거야. 얘는 절대 적절할 수가 없어. 이거 되게 시끄럽다. 너네 앞으로 절대 이거 하면 된다. 오 시끄럽다. 성능이 좋은데? 자, 그 다음에 4페이지 소설에 나오는 배경들이 있는데 그냥 15, 16, 17, 18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19번만 보시면 됩니다. 19번에 참고할 수 있는 현대소설 배경이 있는데 대화기, 일제강점기, 광복, 한국전쟁, 산업화, 농촌 땅, 도시, 아파트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소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설의 배경이 만약 대학이야. 그 배경이 대학인 소설은 주제가 보통 신교육, 개봉, 대화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만약에 소설의 배경이 도시나 아파트야. 그럼 그 소설에 대한 주제는 기계문명, 인간관계 단절이란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알고 있으면 도움 돼. 야, 인간적으로 일제강점기 때 인간관계 단절이란 게 나오겠어? 자, 안 나와. 더 막말로 8.15 광복일 때 기계문명이라는 얘기 나오겠어? 안 나온단 말이야. 이랜드 나오면 소름이긴 한데. 자, 그다음에 5페이지 갈등의 종류. 갈등의 종류는 내적 갈등으로 알고 계시면 좋죠. 내적 갈등 뭐뭐 할 때 있어? 딜레마, 트라우마, 자아의 분열. 이 세 가지 있댔지. 딜레마는 뭐야? 이것이냐 저것이냐. 트라우마는 어떤 대상을 보고 정신적 고통 얻는 거. 자아의 분열은 현실의 나, 내면의 나, 혹은 이상의 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6페이지 마지막이죠. 이게 인물의 유형입니다. 성격 변화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 성격 변화가 있으면 평면적 인물이고 성격 변화가 없으면 입체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평면적 인물은 어디서 많이 나오냐? 고전 소설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전 소설에서 평면적 인물이라는 게 뭐냐면 앞에서 착한 놈이면 끝까지 착한 놈이란 거야. 생각해봐. 풍부전에서
흥부가 부자가 됐어. 부자가 됐는데 흥부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 형한테 놀부 도와주지. 근데 놀부 도와주는데 흥부가 갑자기 싹 바뀌더니 놀부 이 새끼 나한테 뺨 때렸지? 그럼 딱 목 뚜둑뚜둑 하더니 갑자기 형 내 뺨에 있는 쌀만큼만 맞자 얘가. 갑자기 막 복수를 시작해. 놀부가 와서 흥부야 나 좀 도와주면 어디서 감히 이러면서 이 말이 돼?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고전소설에서는 앞에서 착한 놈이 끝까지 착한 놈입니다. 성격, 전형적 인물과 개성적 인물, 네, 대표적인 성격을 보여주고요. 주어진 역할입니다. 주동적 인물과 반동적 인물인데 주동적 인물이면 주인공이고 반동적 인물이면 쉽게 말해서 빌런 생각하면 돼. 중요도, 주요 인물, 주변 인물 그냥 엑스트라 생각하면 돼. 26번, 27번 이거 수업 시했어.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 직접 제시라는 게 뭐야? 그냥 직접 다 말해준 거야. 이 새끼 어떤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승훈이는 나쁜 놈이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간접 제시는 직접 말하지 않고 그와 관련된 장면이나 대화를 보여주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 이제 승훈이가 길 가면서 침을 뱉고 승훈이가 길에다가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리고 그다음 지나가는 아이들 삥을 뜯었다. 해봐. 그럼 우리가 그 승훈이의 나쁜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새끼 진짜 나쁜 새끼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나 장면을 보여주면 너네들이 축축을 하면서 되게 흥미를 느끼고 생동감, 생생함을 느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제시라는 건 그냥 바로 요약해서 말해주기 때문에 사건 전개 속도가 빠르고 상상력을 되게 제한시킵니다. 오케이? 괜찮아.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시간이 부족해? 안 돼. 이거 되게 넉넉하게 준 거야, 15분이면. 너네 한 지문당 15분을 풀면 되게 늦게 푸는 거야. 한 지문당 그래 10분에서 12분 컷 하셔야 독서에 좀 안전합니다. 만약 15분 걸리실 것 같다 하면 아예 그냥 깔끔하게 한 지문 포기하세요. 저번에도 혹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제 학력평가랑 모의고사에서 독서를 다 풀 필요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지금은 다 풀 필요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딱 보시자마자 인문예술이랑 뭐 사회문화랑 그 다음에 과학기술 이렇게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보시자마자 그냥 좀 풀 수 있을 것 같다는 것만 푸세요. 그냥 일단은 푸시고 그 다음에 독서는 그냥 30분에서 40분 정도 잡아. 그런데 풀었는데 너네가 그냥 한 지문 풀 때 그냥 엄청 꼼꼼하게 풀어. 그냥 괜히 이거 그때 쌤이 뭐 10분에서 12분 컷 해야 된다는데 시간 보니까 벌써 12분이네. 그럼 빨리 딱 풀고 넘어가야겠다 아니라 그냥 풀면서 하면 그냥 천천히 풀어. 한번 풀 때 꼼꼼하게 푸시고요. 그 다음에 너네가 풀었는데 뭐 진짜 이게 한 지문당 20분 걸릴 수도 있어. 20분 걸렸으면 나머지 한 지문당 20분 동안 풀어. 그냥 차라리 그게 나아. 아니면 차라리 한 지문 20분 풀었으면 나머지 20분은 문학이나 딴 데 투자하거나 그게 다 알 수 있어. 지금 너네가 당장 독서 45문제를 다 풀 필요는 없어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독서가 꽤 어려워져서 독서 한 지문을 그냥 포기하셔도 1등급이 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조금 난이도가 쉬웠어가지고 92점, 93점 돼야 1등급이었는데 엄매는 여전히 89점, 90점이어서 1등급이었거든요. 엄매 같은 경우는 정말 한 지문 포기해도 됐었던 거예요. 한 지문 포기했는데 대신에 포기하더라도 어휘만큼은 꼭 풀었지. 만약 당장에 진짜 너네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과학기술은 보통 네 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네 문제 중에 보통 한 문제 어휘 문제야. 세 문제 합쳐도 7점이야. 그러니까 과학기술 문제에 너네 괜히 10분, 20분 투자해서 7점 맞추님이 그냥 2점만 맞추고 7점 포기해. 포기하더라도 93점이야. 만약 너네 엄매 선택했으면 93점에서 한 두 문제 틀려도 1등급 나오거나 아니면 높은 2등급이야. 그러니까 괜찮아 차라리. 그냥 한 지문 포기하고 괜찮으니까 너무 집착하지 마.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일단은 여러분들 글 읽는 방법부터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 너네 문장에 성분할 때 혹시 문장 성분 우리가 따로 안 했었는데 문장 성분 같은 경우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게 있거든요. 특히 주성분 같은 경우에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독서를 읽으시면서 제일 첫 번째로 집중하셔야 되는 거는 당연하죠. 주어, 서술어. 글씨가 날라가지? 미안해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그다음에 부사어에 좀 집중하세요. 얘네. 특히 이 부사어 같은 경우에는 문장 부사어에 좀 집중해. 문장 부사어라는 게 뭐냐면 한편, 그런데, 그러므로,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하세요. 글을 읽으실 때. 그러니까 부사어는 주성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으실 때 주성분에 좀 집중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그 부속성분이 부사어에 조금 더 집중하셔야 되는데 부사에서도 문장 구성, 그러니까 한편, 뭐 그런데, 그리고, 그러므로,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좀 글을 집중하시면 읽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장이 길다 하면 그냥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이 단위로 끊어서 가면 거. 그럼 되게 은근 쉽게 이해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부사어 위주로 좀 글을 읽어보세요. 너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에 풀이 순서가 제일 첫 번째가 있는데 독서 풀이 순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일 첫 번째 문제부터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문제 선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풀이 순서 잡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어휘 문제 있으면 어휘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본문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독서 같은 경우에 너네 먼저 문제 있는 선지부터 봐봐. 그러니까 문제 있는 선지부터 보라는 이유가 뭐냐면 너네가 한번 출제자라 생각해봐. 너네가 독서를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야. 만약에 근데 너네가 독서 문제를 출제하고 싶은데 평가원처럼 이렇게 독서 글을 너네가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글을 갖고 와서 인용해서 쓰고 싶어. 만약에 그래서 너네가 만약 어떤 글을 인용하면 지금 뭐가 안 보여? 눈이 안 나와가지고. 어떤 거? 어디까지 썼어? 지금 어휘 문제 해결 쓰고 있어요. 어휘 문제 해결 쓰고 3번 본문. 아, 여기 본문이었구나. 아, 본문 본문이. 본문만 검색해보면 안 돼요? 뭐라고? 본문 좀 검색해보면 안 돼요? 한번? 됐어. 씨. 그래서 눈이 아니 나 글씨 못 알아본 게 아니라 눈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아니야 예준이가 꼭 줬어. 그리고 서연이가 스트라이크 날렸고. 몰라. 검색해봐요. 아니 서연 조심해. 쫄아다 진짜 나 죽이는 거 아니야? 중반한 정도에서. 뭔 얘기니? 아 까먹었어. 씨. 중요한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냥 본문까지 썼잖아요. 본문 쓰고. 아니 또 뭐 얘기하고 있었는데? 예, 선생님이랑 그 다음에 풀이 방법이 알려줬어. 아! 기억난다. 너네가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라 생각해봐. 네. 너네가 근데 글을 원래 있던 글을 갖고 와서 쓰고 싶어. 그래서 너네가 예를 들면 사승훈의 졸업 논문을 갖고 와서 쓸 거야. 제 졸업 논문은 뭐냐면 1960년대 70년대의 김승옥 작가의 자기 세계 연구에 대한 논문이었어. 그 너네 제목부터 보면 뭘 문제 출제하고 싶어? 제목만 봐봐. 뭘 출제하고 올 거야? 그럼 자기 세계에 대한 내용을. 그렇지, 자기 세계 얘기 나오게 되겠지. 왜냐면 논문 자체가 자기 세계에 대한 얘기야. 근데 너네 문제 출제하면 자기 세계를 해야겠지. 또 하나만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김성욱 작가의 김성 작가 이것도 있고 또 하나 배경. 배경 말고 제목만 봤을 때 또 출제할 수 있는 게 뭘까? 아니, 그 시대 배경 관련해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6, 70년대 시대 배경. 그래 6, 70년대에 대해서 문제 낼 수 있겠지. 배경이 그렇지. 저거였어요. 네. 60, 70에 대해서도 쓸 수 있겠지. 그치? 제목만 보면 이게 어떠냐면 서론에 대해서 내가 두 번째 1960년대와 70년대의 내가 설명을 해. 근데 2-1 해가지고 60, 70년대에 시대 상황에 대해서 썼어. 67년, 10년 막 이제 4.19 혁명이나 이런 게 있었다. 근데 4.19 혁명이 5.16 군사쿠데타로 인해서 좌절됐다. 그래서 4.19 혁명이 그 좌절감, 소멸감으로 인해서 2-2, 4.19 문학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이 419 문학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김승옥이다. 김승옥 작가는 이 419 문학에서 어떤 걸 썼냐면 자기 세계를 드러내고 했다 해서 3으로 갔을 때 바로 자기 세계를 썼어. 3-1에는 뭐 첫 번째 뭐 썼더라? 작품 기억이 안 나. 두 번째가 무진기. 무진? 세 번째가 서울 1964년 겨울. 그 다음에 4번이 결론이었어. 결론을 못 썼냐면 김승욱 작가는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세계를 탐구하고 자기 세계를 좀 지키고자 하면서 4.19 혁명의 좌절감을 조금 더 이겨내고자 했다 라는 식으로 글을 썼단 말이야. 그럼 너네 어떤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겠냐고. 첫 번째 뭐겠어? 이거 60, 70년대 물어보겠지 당연히. 60, 70년 물어보면서 난 60, 70년대가 똑같겠어? 똑같지 않단 말이야. 어느 정도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김승옥에 대해서 좀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4.19 문학에 김승옥만 있겠어? 다른 사람도 엄청 많아. 다른 사람 있는데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도 쓰겠지. 근데 문제를 치사하게 내고 싶으면 너네가 김승옥 작가에 해놓고 김승옥 작가 이렇게 밑줄 친다고 기억해놔. 그 다음에 3번 문제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려해. 그래서 1, 2, 3, 4는 김승옥이 이랬어. 그 다음 5번에 못 쓰겠어. 4.19 문학에 또 다른 사람 쓰겠지. 5번이 정답이거든요. 또 다른 작가에 대해 쓰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문제를 구성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그러면 봐봐. 선지만 봐봐. 선지만 보면 3번 문제 봐봐. 기억에 대한 설명인데 1, 2, 3, 4가 다 김승옥 자기 세계 나와. 그럼 여기서 1번부터 5번 선지만 봐봐. 그럼 여기서 중심된 단어가 뭐야? 김승옥이랑 자기 세계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 선지부터 보면 어느 정도 그림이 보인다. 그러니까 너네 문제 선지부터 확인하면 좋아. 괜찮아? 여기까지? 난 풀이 순서 잡아야 되겠지. 풀이 순서 내가 뭐라 했어? 1, 2, 3, 4부터 그냥 무작정 푸는 거 아니라 했었지. 어느 정도 내비게이션 잡고 가야 되는데서 그 다음에 내가 맨 마지막 첫 번째 어휘 문제 있으면 무조건 어휘 문제부터 해결하고 가랬지. 다른 거 생각하지 마. 그냥 어휘 문제부터 풀고 가. 그러니까 다른 거 절대 생각할 필요 없어. 어휘 문제부터 풀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가시면 돼. 자 그럼 1번 문제 봐봐. 윗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이거는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지. 항상 이거 먼저 가보잖아요. 거의. 근데 이거 이게 미안해. 내가 글을 조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는 그 글자 수를 맞추려 했던 게 얘 때문에 그렇거든. 자 1, 2, 3, 4, 5가 있는데 여기서 제일 긴 문장이 몇 번이야? 4번이요. 4번이. 제일 짧은 문장은 1번. 1번이지. 5번은 4번보다 길어? 아니요. 안 짧지. 원래 넌 이건 그냥 92.7% 정도로 할게. 92.7% 확률로 평가원이나 교육청에서 모의고사 만들잖아. 선지 구성 무조건 선지 구성 길이 순서대로야. 선지는 맨 처음 제일 짧은 게 나오고. 1번은 무조건 제일 짧아. 5번이 제일 길어야 돼. 근데 왜 이게 그 순서야.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길이 순서대로 안 하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1, 2, 3, 4, 5인데 4번이 제일 길지. 이 경우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문단부터 다섯 번째 문단이에요. 첫 번째 건 1분단이 나오고. 첫 번째는 1분단이 나오고 두 번째 문단이고 세 번째 문단이고 네 번째 문단이란 거야. 이게 팁이야.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 92.7% 확률로. 아니 그렇게 되면 다 알아차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요 그냥? 네. 아니 내가 쌤을 못 믿겠다는 게 아니라 아니야. 이건 진짜 이건 나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아니 어안이 공부한 거예요. 그런 거 느낌이요? 그 영어 모의고사에 35번 다 무조건 3 아니면 4 이런 느낌. 그런 느낌. 그거는 바꿀 수 있잖아 평가원에서. 근데 이건 평가원이 이렇게 해놓은 거야 무조건. 그냥요? 무조건. 그러면은 선지 구성 무조건 그 문장 길이에 따라 하고 두 번째 방법이 순서대로 하는 거야. 내용 순서대로. 그냥 막 섞지 않아. 그래서 내가 평가원 문제가 되게 아름답고 쉽다는 거야. 평가원이 교육부랑 다른 건가? 교육청이 달라. 다른 내가 먼저 말했잖아. 수능을 출제한 사람이 누구야? 평가원이. 평가원이야. 평가원에 너네 제일 오해하는 게
너네 2학년 때까지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는 교육청 학력평가야. 너네 학력만 보는 거. 학력평가라고 하면 너네 학력평, 너네가 어느 정도 지식 수준을 갖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온 거고, 고3 때 6월달, 9월달 보는 건 모의고사야. 평가원에서 올해 우리 수능 이렇게 출제할 거야 라고 첫 번째로 알려준 게 6월과 9월이야. 이렇게. 그래서 너네가 6월, 9월 수능에 집중해야 된단 말이야. 왜냐면 너네 최종 목표가 뭐야? 수능이잖아. 가래? 가네. 이건 나 고3 때 너네 윤혜정 선생님 아실 거 아니야? 국어 윤혜정 EBS. 그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도 그렇대. 안 바뀌던데? 되게 좋지 않니? 얼마나 문제가 깔끔해. 그래서 너네가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 봐봐. 순서가 길이가 다 다른데 막 길이가 뒤죽박죽 돼 있지? 그 연애 보고 아 이거 문단 순서대로 선지가 구성되어 있구나 하면 돼. 그래서 너네가 1번 선지를 답을 찾으면 첫 번째 문단에서 있는지 체크하면 돼. 2번은 두 번째 문단에 있는지 체크하시면 돼. 자 봐봐. 그래서 너네 이거 4개 문단이야. 5개네. 하나가 적절하지 않겠지?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걸 찾으라는 거야. 쌤, 근데 있잖아요. 근데 이건 제가 근데 그거 문단 하나씩 연결돼 있다는 거요. 지금 문단 하나씩 연결돼 있는 게 5번이 원래 1번이 제일 짧고 5번이 제일 길 때도 적용되는 거예요? 아니. 오직 이 경우에서만? 이 경우에서는. 아.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지 길이만큼 착착착 돼 있으니까 보통 선지가 이렇게 돼 있잖아. 1, 2, 3 되는데 이 정도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있잖아. 네. 이건 그냥 이거 선지 문장 길이에 따라 배열한 거야. 음. 근데 1, 2, 3, 4인데 얘는 길어. 얘는 짧아. 얘 또 갑자기 길어. 얘도 짧아. 얘는 또 그냥 이 정도. 그럼 얘는 첫 번째 문장부터 이렇게 된다는 거야. 오. 92.10%. 혹시 모르지. 7.3%로 평가원이 미쳐서 섞어낸 줄. 자, 그래서 1번 선지 봐봐.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등일의 공통점은 무엇이? 여기 선지에서 중요한 단어 2개가 뭐겠어? 특허권 또. 영업비밀. 그래. 2번 영업비밀이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뭐야? 여기서 주어가 뭐야? 영업비밀. 그래, 영업비밀. 영업비밀이 2개나 나오네. 그럼 너네 뭐 생각해야 돼? 아, 영업비밀이 좀 메인일 수도 있겠구나. 그럼 영업비밀 또 무슨 생각할 수 있냐면 그 메인인 영업비밀이랑 공통점을 찾으란 특허권도 얘도 또 그만큼 중요하겠구나 생각하면 돼. 3번 ICT 다국적 기업의 수입에 과세하는 제도 도입의 배경. 여기서 뭐가 중요한 단어겠어? 3번 선지에서 뭐가 중요한 단어겠어? 제도 도입의 배경. 그래, 제도 도입의 배경. 근데 그냥 제도야? 무슨 제도야? 수입 과세. 수입 과세하는 제도의 배경이란 거야. 그럼 너네 무슨 생각하면 돼? 여기 선지 읽으면서 무슨 과세 세금 얘기하겠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너네 대충 어느 정도 3번 선지까지 읽으면서 이 글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된다니까. 아, 특허권 영업비밀 얘기한 다음에 이 특허권과 영업비밀과 관련된 과세 얘기하겠구나라는 걸 이해하면 된다고. 4번 로열티나 ICT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를 줄이는데 어떻게 적용될까? 이거 중요하다는 뭐뭐 있어? 로열티. 그리고 법인세. 그렇지. 그래. 왜? 우리 연습 예상했잖아. 아, 세금 얘기하겠구나 했는데 법인세 나왔어. 근데 법인세를 줄이는 거, 법인세가 메인인 것 같은데 법인세를 줄이는 게 또 로열티래. 그럼 아, 로열티도 메인이겠구나 생각하면 돼. 5번 이론적으로 지식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여기서 메인 단어는 뭐야? 지식기준부. 그래, 지식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이야. 그럼 너네가 1번부터 5번 선지 읽으면서 아, 특허권, 영업비밀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아, 수입과세, 세금 얘기 나오겠구나. 바로 또 4번 선지에서 법인세 얘기 나오네. 아, 그럼 진짜 세금이 메인이겠네. 근데 세금과 관련된 로열티 역시 관련되겠고 그 다음에 지식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 얘도 언제는 나오겠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세부 내용 파악 이 문제는 지금 순서대로 나올 테니까 첫 번째 문단 읽고 하나하나 순서대로 풀면 되겠지. 실시간으로. 2번 디지털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문제. 디지털세 몇 번째 문단이 있어? 두 번째 문단. 그치? 심지어 두 번째 문단 이쁘게 이렇게 체크까지 해놨어.
네모칸에다 볼트체까지 해놨어. 그럼 얘 뭐겠어? 두 번째 문단 읽고 풀면 돼. 오케이. 물론 뒤에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이 디지털 세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어. 근데 두 번째 문단이 디지털 세가 메인으로 나왔잖아. 그럼 두 번째 문단이 디지털 세 얘기가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 읽고 2번 풀면 돼. 3번. 보기는 밑글을 읽은 학생이 수행한 학습지의 일부에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래. 그럼 보기 잠깐 봐봐. 기업을 근거로 ICT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 세가 부과된 것은 타당한가를 검증할 간단한 기업이 어디 있어? 기억이랑 간. 기억. 판단에. 기업이 어디 있어? 여기 세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에 있네. 그러면 기억을 근거로 하래. 네. 그럼 보기는 기억이 필요하지 않아? 필요한. 미안해. 보기래. 3번 문제는 기억이 필요하겠지. 네. 그치? 그러면 이거 기억이 몇 번째 문단이 있다고? 세 번째 문단. 그럼 세 번째 문단 읽고 풀어. 혹시나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읽고 3번 쳐다본 얘는 반성해야 돼. 그럴 필요 없어. 왜? 3번 문제가 기억을 근거로 하래. 그럼 기억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3번 문제는 세 번째 문단 읽고 풀어야 된다고. 판단에 뭐라 되어 있냐면 기억을 근거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을 지지한대. 지금 이 사람 뭐야? 너네 생각해봐. 기억을 근거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걸 지지한대. 그럼 기억이 디지털세와 부과한다 이 관련과 내용이 관련이 있겠지. 자, 그 다음에 4번. A를 적용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거네. A가 어디 있어? 마지막 문단. 마지막 문단이지. A가 그러면 네 번째 문단이지. 야, A를 적용하래. 그러면 4번 문제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이거 풀 수 있어? 아니요. 4번 문제 그럼 언제 풀어야 돼? 네 번째 문단. A 읽고 풀어야 되겠지. 네.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쳐다보고 A 볼 필요 있어? 4번 풀 필요 있어? 그럼 4번 볼 때 A를 적용하래. 그러면 4번 문제 풀 때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볼 필요 있어? 아니죠. 없어. 얘는 A만 보면 된다고. 왜냐면 윗글을 참고하라면 다 읽어야지. 근데 정확하게 딱 적용해줬잖아. A를 적용하네. 그러니까 A만 읽고 풀라는 거야. 5번. 이게 5번 정말 어려운 문제지. 5번 맞은 사람. 잘했습니다. 문맥상 바꿔쓰기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이게 조금 까다로웠어요. 이거 A 어디 있어? A가 다 3번. 세 번째 문단이지. 그럼 5번 문제 언제 풀어야 돼? 세 번째 문단. 네. 내비게이션 잡혔어. 막 풀면 안 돼. 첫 번째 문단 읽고 뭐 확인해야 돼? 너는 첫 번째 문단 읽고 뭐 어떤 문제 확인할 거야? 1번을 그렇지. 두 번째 문단 읽고는 1번 1번에 그 다음에 또 2번 문제. 그렇지. 세 번째 문단 읽고는 3번. 그렇지. 3번이랑 1번에 3번 선지 확인하고 네. 네 번째 문단 A 읽고는 그 죄송해요. 세 번째 문단 읽고 또 뭐 풀어야 돼? 맨 마지막. 그렇지. 5번 문제 풀어야 되고 네. 맨 마지막 A 읽고는 뭐 풀어야 돼? 1번에 4번이랑 4번 문제. 그렇지. 그 다음에 4번 문제 풀면 되지. 네. 이런 순서로 풀면 돼. 1번에 5번도 풀어야 되잖아요. 넘어왔다는 것은 대충 느낌이 오지 않니? 오케이. 중간에 1번에 답이 나왔잖아. 이거는 지금 나도 이거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풀고 그 다음에 체크한 다음에 답을 확인한 거여서 내가 푼 그대로 말해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한번 봐봐. 아까 내가 뭐라 했어? 위에 써있듯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부사어에 집중하면 천천히 읽어봐 한번. 첫 번째 문단에 1번 첫 번째 문단.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특허 출원 및 담당 관청의 심사를 통하여 획득한 특허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말한다. 하는데 우리 1번 선지 읽으면서 특허권 중요하대서 중요하지 않다 했어. 중요하죠. 그치? 특허권이 메인으로 등장할 수 있대. 그럼 특허권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 이게 메인 소재일 수 있으니까. 특허권이 뭐야? 너네가 설명해봐. 이 첫 번째 문단 읽고. 읽고야 안 읽고야. 야, 지금 읽고. 아니, 너네 읽었잖아, 이거. 특허권이 뭐야? 자, 특허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치. 독점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지. 또, 법률상 법률상 권리. 또, 일정 기간 동안 또. 관청의 심사를 그렇지.
이런 것만 보면 돼요. 야 이거 아, 뭐가 필요해? 그러니까 이 정도 볼 수 있다. 특허 출원 그래. 아, 심사. 제가 항상요 그 옆에 뭐 필기 같은 거거든요. 필기 잡을 때 괜찮아. 이거. 뭘 자꾸 근데 쌤처럼 필기하려고 하는데 나 도대체 어느 부분을 자꾸 필기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래,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잖아. 야 사용할 수 있는 거 필요해? 없어. 특허권이 뭔데 일단 법률상 권리라고. 근데 그냥 법률상 권리야? 독점적으로 쓸 수 있대. 근데 평생이야? 아니야. 일정 기간. 근데 그냥 줘야죠. 특허권이 심사를 통해 준대. 심사를 통해가 뭐야? 부사어잖아. 권리를 말한다. 권리를 말한다니까 목적어랑 서술어 같이 있는 거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뭐야? 부사어잖아. 그래. 이런 식으로 잡아가면 된다고. 저런 것만 집중. 그래 저런 것만 집중하면 된다니까. 특허권 너네 딱 말해봐. 이 첫 번째 문장 있고 법률상 권리. 야 너네 이거 보지 말고 나 보면서 얘기해봐. 특허권이 뭐라고? 독점적으로 어. 일정 기간. 심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독점. 그래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 이게 특허권이라고. 그 머리 잡고 가라고 이거야. 이렇게도 잡는. 이거 첫 번째. 야 그 너네가 정말 엄청난 천재라면 야 이거 외우면 되지. 전체 문장. 근데 우리 그러지 못하잖아. 안타깝지만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잡고 간다고.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 이런 거. 그 다음에 너네 법률상이라는 단어에 조금 집중하면 뭐냐면 법률상이라는 단어 다른 말로 바꿔봐. 법적인 그 법적인 법률상이라는 게 뭐야? 법적인 권리. 그러니까 그게 뭐야? 국가에서 보장하는 뭘 보장해? 그 권리를 그치. 그렇죠. 그 법률상이란 거는 보장한다는 말 따로 바꿔봐. 보장이라는 단어 다른 말로 바꿔봐. 그냥 저 오히려 아니는데. 보장이란 말 다른 말로 바꿔봐. 장판? 장판? 장담이요. 장당? 장당? 그치. 그것도 되고 보증. 보자. 또 확실하게는 나오는데. 도와주는. 그치 뭐 그런 거겠지. 그러니까 법률상이라는 게 뭐냐면 법으로 정해놨던 거야. 법으로 정해놨던 거 뭐냐면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야. 확실하게. 그러니까 보장이 됐던 거예요. 서인이 말한 것처럼 국가가 보장했던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만약에 너네 이런 거 틀린다고. 특허권은 법률상 권리인데 선지에 만약에 특허권은 국가가 보증한 국가가 보증한 혹은 국가가 보장한 권리다. 너네 이거 보고 국가라는 얘기 없었는데 틀린다고 체크할 수 있다고. 근데 같은 말이라고 법률상이랑 그게 같은 말이잖아. 테라페이는. 왜 법률상이라는 게 무슨 단어인데 이런 식으로. 만약 근데 너네가 법률상이라는 단어를 딱 대답 못했어. 그럼 뭐겠어? 너네가 법률상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거야. 그럼 이 경우에는 법률상 단어를 체크해서 잠깐 멈춰. 집에서 연습할 때는. 난 법률상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봐라. 독점적으로 바꾸면 무슨 말이야 또? 그 혼자서. 혼자서 쓸 수 있고 또 단독으로 쓸 수 있고 또 뭐 경쟁자가 없다든 이런 식으로 다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네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라고. 만약 그게 안 되면 내가 말했잖아. 국어사전을 검색해보라니까. 국어사전을 검색하면 그 위에 유의어랑 이런 게 다 나와. 그런 거 체크하면서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한 편 나왔네. 한 편 아까 뭐라고? 문장 부사어를 했어. 그럴 때 한 편 체크해. 한 편 영업비밀이래. 영업비밀은 중요하대서 중요하지 않게 했어. 중요하게. 그렇지. 그럼 영업비밀 동그랗게 쳐. 영업비밀은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의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으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겠어? 어디 하고 있어요? 한편. 한편. 영업비밀은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의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으로 일정 기간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거 깔끔하게 정리해봐요. 영업비밀이 뭐야? 영업비밀은 경영성의 아니지. 영업비밀은 아무튼 다양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인데 이 어떤 조건을 갖추면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래 이런 거야. 그냥 네, 그렇죠. 일정 조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아까 무슨 말이라고? 법률상 권리. 그래 법률상 권리라고. 그럼 너네가 말해봐. 특허권이랑 영업비밀의 공통점이 뭐야? 일정 조건을 갖추면은 그래 지원이 말하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그럼 1번 선지 뭐야?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비밀이래. 여기가 안타까우면 놓쳤네. 여기 적었네. 그러면 그냥 아이씨 아깝네 넘어가면 돼. 근데 우리 이미 잡았잖아. 첫 번째 공통점이 뭐라고? 특허권과 영업비밀 공통점 제일 첫 번째 법으로 보호된대. 선생님 지식의 재산은 안 돼요? 지식이 제한도 되지. 다 돼.
지식의 재산? 지식의 재산은 정확히 어디 나와있어? 그 어디 써 있었는데 잠시만요. 그건 안 돼. 그럼 안 되지. 여기까지 두 번째 문장까지 봤을 때 영업 비밀 정리해야지.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봐봐. 법으로 보호되는 이벤트. 법으로 보호되는 밑줄쳐. 그 다음에 특허권 영업 비밀 메인이랬지. 특허권 영업 비밀 모두란 말 다른 말로 바꿔봐. 둘 다. 둘 다 또. 전부 싹 다. 아니 문제 선지와 관련된 거. 우리 지금 특허권의 영업 비밀 뭘 찾아야 돼? 공통점이야. 그래. 그럼 모두가 무슨 말이야? 공통. 그래. 모두 부사어잖아. 이해했다. 그래서 부사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특허권과 영업 비밀의 모두래. 그럼 뭘 말해준다는 거야? 특허권과 영업 비밀의 공통점을 말해준다는 거잖아. 이거 모두를 다른 말로 바꿔봐. 특허권과 영업 비밀은 공통적으로란 말이잖아. 공통적으로 지식 재산이래. 이제 나왔네. 지원이가 말한 거. 지식 재산인데 그러면 두 번째 공통점이 이거였네. 특허권과 영업 비밀은 모두 지식 재산이네. 정보통신기술 ICT 산업은 이 같은 지식 재산이 뭐라고? 이 같은 지식 재산이 뭐라고? 특허권과 그렇지. 이거 잡고 가. 너네 머리 잡고 가야 돼. 여기서 그냥 갑자기 놔버리면 안 돼. 뒤에 가서 지식 재산이 뭐더라? 이러면 안 돼. 지식 재산이 지금 정확하게 말해서 특허권과 영업 비밀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ICT 산업은 이 같은 지식 재산, 특허권과 영업 비밀을 기반으로 창출된대. 지식 재산 보호 문제와 더불어는 같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지식 재산 보호 문제도 있어. 얘는 문제도 있다고. 문제 있는데 또 문제가 있단 거야. 뭐가 있냐 했더니 최근에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 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가 있었대. 우리 아까 과세 중요하대서 중요하지 않겠어. 중요했어요. 그래. 그럼 이제 무슨 생각하면 돼? 너는 첫 번째 문단까지 읽었어. 그럼 두 번째 문단이 무슨 내용 나올 것 같아? 과세 문제 관련. 그래. 과세 문제가 나오겠지. 첫 번째 문단에서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대. 근데 만약에 여기서 두 번째 문단도 과세 문제가 안 나와. 그럼 과세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같은 지식재산에서 이 같은 그럼 지식재산도 특허권 영업비밀 비슷하겠구나 정도 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지식재산이 그냥 특허권의 영업비밀이지. 이 같은 지식재산. 또 과세 문제 나오는데 그 다음 또 무슨 얘기 나오고 있어? 과세 문제 끝나면 무슨 얘기 나올까? 잠깐만요. 첫 번째 문단까지 봐봐. 과세 문제 나왔으면 또 무슨 얘기 나올까? 과세 제도 관련해서. 아니지. 자, 첫 번째 문단 맨 마지막 부분 봐봐. 지식재산 보호 문제와 더불어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대. 또 무슨 뭐가 나오고 있어? 지식재산. 그래, 지식재산 보호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보통 글을 쓸 때 지식재산 보호 문제와 더불어 과세 문제가 더 불거지고 있다는 거는 바로 과세 문제가 나오는 게 이뻐, 글이. 근데 가끔씩 지식재산 보호 문제가 바로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너네 그런데 두 번째 문단에 지식재산 보호 문제가 나오면 그 다음 문단에서 과세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너네 첫 번째 문단까지 읽고 어떻게 정리하냐면은 너네 첫 번째 문단 너네가 정리해봐. 뭐라 정리할 수 있겠어? 특허권, 영업비밀, 지식재산 문제. 이로 인한 사업이 바로 ICT, 정보통신 기술이래. 근데 얘네 무슨 문제가 있다고? 지식재산 보호 문제도 있는데 과세 문제도 있대. 이게 첫 번째 문단 얘기라고. 잡았어? 첫 번째 문단? 너네 그럼 첫 번째 문단 딱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지? 특허권, 영업비밀 둘 다 법으로 보호되는 법률상 권리고 얘네들 다 지식재산이고 얘네들을 이용한 사업이 ICT 산업이고 얘네가 지식재산 보호 문제와 더불어 과세 문제도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문단인 거야. 오케이? 첫 번째 문단 읽었으니까 1번에 1번 확인해봐.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비밀의 공통점이 뭐야? 법으로 보자. 또 법으로 보호된 거 여기 앞에 써있잖아. 또? 일정 조건을 갖추면. 아니야. 일정 조건이 아니야. 지식재산. 그래. 내가 아까 말했잖아. 첫 번째 공통점이 법으로고 두 번째 공통점이 지식재산이라고. 그 얘 1번 답할 수 있지. 동그라미. 하고 너네가 진짜 센스가 있으면 바로 여기서 2번이 왜 답인지 말해야 돼. 왜 바로 2번이 답이야? 일정 조건을. 절차가 안 나와도. 그러니까 절차. 아니 너네가 첫 번째 너네가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읽었잖아. 네.
우리 첫 번째 문단에서 뭐라 했어? 지식재산 보호 문제와 더불어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 무슨 내용 나올 거라 예상했어? 지식재산 보호 문제는 아니면 과세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지. 네. 그치? 근데 답은 2번이야. 왜 2번이야? 아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없고 내가 아까 뭘 했어? 영업 비밀 법적 보호 등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런 센스를 길러야 돼 너네가. 네. 자 봐봐. 1번부터 5번 내가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있겠지. 네. 그 저기 두 번째 문단이 아니라 첫 번째 문단에서 나왔잖아요. 한 그래. 문단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두 번째 문단에 영업 비밀이 왜 나와? 나올 필요 없어. 이해했어? 네. 자,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나와야 된다 순서대로. 근데 우리가 첫 번째 문단 읽고 1번 해결했지. 근데 첫 번째 문단 해결하다 가서 우리가 두 번째 문단 어떻게 예상했어? 아, 과세 문제나 보호 문제 나오겠다 했지. 지식재산 보호 문제랑 과세 문제가 나올 텐데 영업 비밀이 인정받기 위한 절차 나오겠어? 그러니까 왜 나와? 영업 비밀. 영업 비밀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첫 번째 문단에 나오겠지. 왜? 두 번째 문단부터 과세 문제나 지식재산 보호 문제가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센스를 길러가요. 천천히. 괜찮아? 기를 수 있다. 그래. 기를 수 있다. 할 수 있어. 와. 안 될 거 뭐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문단 보자. 우리 두 번째 문단을 읽고 혹시나 그냥 확인만 하면 돼. 읽고 영업 비밀이 인정받기 위한 절차가 나왔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들어가면 되겠지. 네. 일부 국가에서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한 디지털 세를 도입 진행 중이야. 야, 이거는 완벽하지 않니? 디지털 세 때 이 세가 뭐겠어? 세금이겠지. 끝났네. 바로 세금 문제 나오네. 그럼 여기서 영업 비밀을 위한 도입 절차가 나올까? 안 나오네. 절대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가면 돼. 오케이? 네.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디지털세가 뭐라고? 저거 뭐냐?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어디에 부과해? ICT가 다국적 기업. 다국적 기업에는 그 말고 더 집중된 거 있잖아. 수입. 그래. 수입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 뒤에서 법인세를 봐봐. 또 뒤에서 법인세 나오니까 디지털세의 배경에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다른 말로 바꿔보면 1번의 3번 선지와 비슷하게 얘기해봐. 디지털세 배경. 제도 도입 배경. 그래, 제도 도입의 배경이잖아 이게. 그렇지? 그럼 배경이 나온다는 거잖아.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리 법인세 아까 중요하댔어, 중요하지 않댔어? 중요하죠. 그렇지, 그럼 법인세 동그라미 쳐.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 부정적이지. 그럼 이거 세모표시 쳐. 그런 식으로. 근데 너네 법인세가 뭔지 알아? 아니고 아직 모르지. 모르지. 그래서 친절하게 설명해 줄 거야.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화나 서비스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재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는데 법인세 설명해봐. 디지털세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니지. 법인세 설명해봐. 여기 있는 것 중에 맨 마지막 문장을 위해서 법인세 깔끔하게 정리해봐. 주어는 법인세 잡았어. 내가 뭐 잡아야 되는지 또 목적어, 수입에서. 소수어 이런 거 잡으랬지. 수입에서 재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 이게 왜 중요해? 수익에서 재반 비용을 빼고 남은 그 완전한 수익에서 부과한 세금이니까. 디지털세랑 법인세 차이점 나는 거야. 그러니까 알았어요. 디지털세는 재반 비용을 그냥 포함하고 거기다 부과하는 건데 법인세는 재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 그것만 부과하는 거. 그래. 근데 예준이처럼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포함이란 단어 넣으면 안 돼요. 왜냐면 포함이란 단어 나오지 않았으니까. 디지털세는 그냥 수입에 대해서 부과한 세금이고 법인세는 수입에서 비용을 뺐대. 그러니까 이건 소위 말해서 경제하고 순수익이란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남은 이윤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세금이란 거야. 법인세라는 것은. 네. 그럼 두 번째 문단 정리해봐.
디지털세는 수입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고 그리고 법인세는 순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이고 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빠지지 않았어? 재반 비용을 제외하고 나온 아니지. 디지털세가 왜 생겼다고? 법인세 감소에 대한 그래. 아 두 번째 문단 정리해봐. 디지털세를 도입을 진행 중이래. 왜? 일단 디지털세가 뭐냐? 수입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래. 근데 디지털세 왜 도입할까 했더니 법인세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대. 그럼 법인세가 뭐냐 했더니 순수익 이윤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래. 근데 너네 그러면 두 번째 문단 읽고 궁금한 거 뭐 있어? 혹시? 뭔가 내용이 덜 나온 거 있지 않아? 막 근지럽지 않아? 두 번째 문단 읽으면? ICT 아니야. 아 잠시만요. 두 번째 문단에 뭔가 내용이 빠졌어. 우려가 뭘까? 그래. 왜? 아니 우려가 있다 하고 우려에 대한 얘기는 안 했는데 일단 법인세 설명을 그래. 했어요. 뭔가 빠졌어. 그래. 그래. 디지털세 도입해야 되는데 왜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이 우려해? 그럼 이 법인세 감소에 대한 우려가 뭔지를 설명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내용이 없어. 그 내용을 안 나오고 법인세를 굳이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너네가 혹시나 법인세를 모를까봐 얘기한 거야. 그럼 이제 세 번째 문단 또 무슨 얘기 나올까? 우려가 있는데 우려가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예상하면서 그릴 거라고 천천히. 이런 거 기르는 게 중요한 거구나. 그러면 1번에 3번 선지 봐봐. ICT 다국적 기업의 수입에 과세하는 제도, 수입에 과세하는 게 뭐였어? 디지털세. 디지털세였지. 디지털세에 대한 도입 배경이 뭐야? 법인세율 우려 그치, 그럼 얘 답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동그라미. 그 다음에 너네가 1번에 확실한 자신감이 있잖아? 그치, 지금 2번은 봐봐. 2번 문제는 원래 두 번째 문단에 해결했어야 돼. 근데 3번이 2번 문제에서 해결했어. 그러면 4번 문제는 몇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다섯 번째, 5번은 네 번째 문단. 그럼 답은 확실히 2번이겠네? 그럼 너네 세 번째 문단 읽고 네 번째 문단 읽고 1번 다시 확인할 거야? 확인 절대 하지 마. 왜 해? 시간 아까워. 혹시나 너네가 너무 찜찜하면 확인해. 근데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어. 자, 그럼 2번 봐봐. 디지털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이 돼. 1번. 지식재산 보호 강화할 수 있다는 내용 나왔어? 아니요. 그럼 이건 잘 모르겠네. 2번. 이윤에서 재반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부과된대. 이건 다른 거죠. 이건 법인 맞아? 법인세라는 건 맞죠. 근데 디지털세니까 아니지. 법인세도 아니지. 네? 법인세가 뭐겠어? 수입에서 재반 그렇지. 비용. 수입에서 재반 비용을 제외한 게 법인세지. 이런 이거는 아예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네요. 그 2번은 확실히 지울 수 있지. 1번은 애매해. 왜냐면 1번은 찜찜하게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이 나올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혹시 넘어가. 3번.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도입에 적극적이래. 이런 내용 나왔어? 아니요. 아직 안 나왔지. 4번. 여러 국가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을 줄일 수 있다. 이것도 아직 안 나왔어. 5번. 도입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부과된대. 맞아요. 그래. 어디 써 있어? 마지막에 아니지. 아니 위쪽 중간들. 디지털세가 뭐였어 지금? 디지털세랑 법인세 차이점 뭐였어? 디지털세는 아니 이거 밑줄 친구만 봐봐. 디지털세는 뭐? 법인세 감소하고 아니 디지털세랑 법인세 차이점. 수입에 재반 비용 제외. 그치. 걔가 뭐라고? 얘가 디지털세요. 아니지. 얘가 아니 지원아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이 빨간색만 봐봐. 빨간색 디지털세는 뭐라 돼 있어?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법인세는 뭐라 돼 있어? 수입에서 재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익. 둘의 차이점이 뭐라고? 그래. 디지털세는 수입에 대해서 부과한 거고
법인세는 이윤에 부과했다. 근데 이윤이 뭐? 수입에서 재반 비용 뺀 거래. 그럼 너네 2번 다시 볼 거야? 보지 마. 그냥 확인만 해. 모르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풀 거 있어? 두 번째 문단 읽고. 없지? 그럼 세 번째 문단을 봐. 세 번째 문단 좀 조심해야지. 세 번째 문단 두 문제랑 관련이 있었어. 3번이랑 5번이랑 관련이 있었지. 그 다음에 기업 부문 나왔어.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의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이 있대. 비판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꿔봐. 두 번째 있는 문단으로. 우려? 그래. 우려가 나왔어. 그럼 기억을 5글자로 두 번째 문단에 있는 걸로 바꿔봐. 네? 기억을 5글자로 바꿔봐. 두 번째 있는 말로. 두 번째 문단에 있는 말로. 법인세 우려. 아니지. 네. 법인세 우려가 아니지. 법인세 회피? 회피가 아니었지. 두 번째 문단에 있는 단어로 바꿔보라고. 법인세 감소. 그래. 아, 얘가 법인세 감소라는 거야. 기억을 그냥 정말 간단하고 그냥 법인세 감소라는 거야. 그러네요. 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천천히 봐. 천천히 해라. 비판이 있대. 비판은 다른 말로 바꿔봐. 그래. 그 다음 우리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 두 번째 문단 내가 무슨 내용 빠졌다고? 법인세 감소 우려. 우려가 빠졌다. 기억이 괜찮아? 네. 우려가 빠졌다. 그러니까 이러면 그럼 우려가 나와야 된다. 우려 나오잖아. 세 번째 문단 바로. 그러니까 얘네가 근데 법인세 감소를 어떻게 근데 이거는 만약에 기업 부분이 밑줄이 안 쳐 있으면 그냥 바로 넘어가면 돼. 근데 기업 부분이 3번 문장 직결되니까 기업을 조금 더 자세히 볼게. 어떻게 얘네들이 법인세를 감소하냐는 거야?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의 자회사를 설립한대. 자회사란 거 뭐냐? 메인 회사란 거야. 그러니까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대.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다는 건 법인세가 어떻다고?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다란 말은 다른 말로 바꿔봐. 너네가 이거 어떻게 이해했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법인세율은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 네. 그러니까 이 단어만 보고 너네 어떻게 이해했냐고.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대. 이건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이윤을 많이 벌어도 거기다 내는 세금이 적겠구나. 그래. 그게 뭐? 그 세금이 무슨 세금이야? 법인세 법인. 그래. 법인세가 낮다는 거야. 거기는. 법인세가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한대. 그 다음에 거기에 이윤을 몰아준대. 그래서 법인세를 회피한대. 어떻게 법인세를 감소하는지 알겠어? 네. 자, 우리나라랑 일본이 있어. 일본 제일 가까운데 우리나라는 법인세가 만약 50%야. 근데 일본은 10%밖에 안 된대. 근데 너네가 이제 회사를 차려야 되면 어디에 차릴 거야? 일본에 차리겠지. 왜? 법인세가 싸. 그렇지. 아. 너네가 1,000만 원을 벌어. 1,000만 원을 벌면 1,000만 원 벌어서 너네 수익 그 비용이랑 다 빼고 너네 순수익이 1,000만 원을 번 거야. 우리나라는 얼마큼 떼가? 500월 때가 500원 떼가지. 일본은 100만 때가 100만 떼가지. 그럼 너네 어디에 회사 차려서 어디에 살 거야? 일본. 일본에 살 거지. 그 돈을 아무리 적었자 일본에서 하는 게 좀 더 이득이니까. 그렇지. 근데 너네가 만약에 삼성이야. 너네 만약에 진짜 너네가 또 다른 멀티버스를 타고 와서 이건희 회장이 됐어. 이재용 회장이 됐어. 그런데 거기는 삼성이라는 회사가 어디든 만들어도 되는데 우리나라랑 일본은 사이가 되게 좋아. 만약에 멀티버스 세계니까. 우리나라는 세금이 50%고 걔네는 10%래. 그럼 너네 회사 어디에 차릴 거야? 일본이죠. 일본에 차릴 거지. 지금 왜? 법인세가 낮으니까. 이런 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거야. 쌤 근데 있잖아요. 우리 방금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됐는데 실전 가서 문제 풀 때 이걸 이해를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러냐면 너네가 아까 말했잖아. 기억에 밑줄이 안 쳐졌으면 그냥 넘어가도 돼. 법인세 감소하는 우려가 있구나. 근데 기억이 밑줄 쳐 있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법인세를 어떻게 감소시켰는지 이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건 좀 천천히 읽고 이해도 좀. 그래, 너는 천천히 읽으라고 얘들아. 그래, 내가 너네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을 걸리니 한 지문에 집중하라는 거야. 괜히 풀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
그러니까 너네 간단하잖아. 법인세율이 현저히 낮대. 이게 무슨 말이야? 법인세가 낮은 국가라는 거야. 거기 낮은 국가에 메인에서 자회사를 쓰는데 그다음 메인에서 이윤을 다 때려봐. 그러면 다른 회사 만약에 너네 일본의 자회사를 썼어. 우리나라의 회사가 있다? 그럼 우리나라 회사 이윤이 높겠어 낮겠어? 자, 좀 설명 이상인데 네. 자, 한국과 일본이 있어. 사수문이 열매국어 여기 하나 남겼고 열매국어 여기 2호점이야. 일본의 열매국어 1호점이야. 여기가 자회사야. 일본은 10%야. 법인세율이. 한국은 50%야. 그러면 열매국어에서 2호점에서 1,000만 원을 벌었어. 여기서 세금 얼마큼 떼간다고? 500만큼 떼가겠지. 열매국어 1호점에서도 1,000만 원을 벌었어. 그럼 여기서 얼마 떼간다고? 100만 원 떼가겠지. 그럼 너네가 어떤 생각을 할 거야? 2호점에서 번 돈을 1호점으로 몰아서 줘. 그래. 2호점에서 본 돈을 1호점에 주는 거야. 그럼 2천만 원 딱 때린 방이면은 여기 1,000만 원을 다 줘봐. 그럼 2천 되는 거고 200밖에 2,000 될 거 아니야. 200만 가져가요. 그 얘네 뭐야? 200만 가져가겠지. 그럼 1,800이 나는. 그건 1,800이겠지. 너네 원래 같았으면 얼마 벌어? 900에다가 500이니까 1,400이니까 400만 원 더 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와. 그럼 너는 궁금하지 않아? 뭐 하나 또? 뭐가 빠졌어? 뭐가 궁금해? 우려가 있다. 아니 궁금해. 뭐가 궁금해? 뭔가 방법이 하나 궁금하지 않아? 또그 반대로 할 수 있다. 이것보다 아니. 더 낮은 곳에 일본가 더 또 낮은. 궁금한 거 있잖아? 아직 거기까지 2호점은 1호점한테 무슨 명목으로 돈 줄 거야? 아까 읽을 때 막 줘도 돼? 아그 잠깐 로열티 있잖아. 그래 막 줘도 돼? 안 되죠. 2호점에서 1호 야 생각해봐. 너네가 국세청이야. 갑자기 열매국 2호점이 1호점한테 그냥 준대. 근데 누가 봐도 일본이 법인세가 낮아서 준 거 같아. 이걸 탈세라 해. 이걸 잡아가는 거야. 이걸 탈세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건 방법이 탈세예요. 이건 탈세지 이게. 그럼 너네가 이걸 국세청에서 보고 저 새끼 똑똑한데 할 거야? 아니요. 저 새끼 살림 잘하네? 이럴 거야? 이건 잡아야지, 그치? 잡아요. 때리면. 이게 막 주면 안 되지. 그냥 갑자기 카카오뱅크로 띡 주면 안 될 거 아니야. 1,000만 원을. 그치? 그러니까 무슨 명목이 있어서 줄 거 아니야. 그래야 국세청에서 찾아와도 야, 너 2호점 왜 1호점한테 1,000만 원 줬어? 너네가 무슨 핑계를 대야 될 거 아니야. 이거 핑계를 어떻게 댈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야지. 탱커에 대한 수수료를 물려야지. 너네 근데 기억만 읽고 해결할 수 있어? 기억만 읽고 내가 지금 방금 설명한 거 이해했어? 아니.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이 글 쓴 사람도 알아. 저만 딱 보고. 기억만 읽고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 이 글쓴이도 알아. 그래서 뭘 줬어 뒤에? 예시를. 예시 줬잖아. 예를 들면 하면서 예시를 준 거야. 왜냐면 너네 기억만 보면 모를 거라 생각해서 예시를 준 거야. 예시 봐보자. ICT 다국적 기업 Z사는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A국에 자회사를 세워 특허의 상용권을 부여했대. 그리고 법인세율이 A국보다 높은 B국에 설립된 Z사의 자회사에서 특허 사용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Z사는 B국의 자회사로 하여금 A국의 자회사의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인 로열티를 제출한대. 이해했어? 네. 이 1,000만 원을 무슨 명목으로 준다고? 로열티. 로열티로 준다고. 오케이? 그 결과 Z사는 B국에 자회사의 법인세가 부과된 이윤을 최소화한대. 그 결과를 다른 말로 바꿔봐. 다른 부사로 바꿔봐. 따라서. 따라서 혹은 그럼 그럼 그 결과 앞에 있는 건 뭐야? 앞에 있는 문장은 뭐야? 그 결과를 기준으로 이 앞에 있는 문장은 뭐야? 기획에 대한 예시잖아요. 자, 결과는 그냥 와? 결과랑 같이 단 단어 두 개 다 두 글자 뭐야? 원인. 원인이지. 그럼 그 결과 앞에 있는 건 뭐야? 원인. 원인이지. 뒤에 있는 건 결과지. 그치?
이윤을 왜 최소화한다고? 어떻게 최소화한다고 이윤을? 그 낮은 쪽으로 로열티를 제출해서 돈 몰빵을. 그치 돈 못방을 준다는 거지. 네. 5번 문제 봐봐. A와 바꿔쓰기의 적절한 걸 찾으래. 이거 A가 무슨 말이었냐면 네. B사의 이윤을 최소화한댔어. 그치? B사가 어떤 회사야? 미안해. 잠깐만. B사? 미안해. B국이구나. 미안해. 깜짝아. B국이 어떤 나라야? 그 법인세가 높아 낮아? 높죠. 높지. B가 높구나. 이윤이 뭐였어? 이윤이 이제 그 재반 비용 제외하고. 그치. 이윤이 수익 빼기 제가 비용이었지. 자 그럼 너네 물어보자. 이윤을 최소화시키려면 수익과 비용 중에 뭘 높여야 돼? 이윤을 최소화할 거. 이윤을 최소화하려면 수익과 비용 중에 뭘 높여야 돼? 비용을 비용을 높여야 되겠지. 감이 와? 이윤을 최소화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로 바꿀 수 있어? 쓰는 돈을 많이 높여. 그래 비용을 높인다고. 비용 높은 이윤을 최소화한다는 거야. 다른 말로 바꿔봐. 너네 스스로. 왜냐면 5번에 물어보잖아. 바꿔쓰기에 적절한 걸 찾으래잖아. 적절하다는 건. 이윤을 최소화했던 건 이윤이 뭐였어? 수익 빼기 비용이었잖아. 그러면 이윤이 최소화되려면 수익과 비용 중에 뭐가 높아야 돼? 비용이 높아야 되겠지. 그 다음 뭐가 낮아야 돼? 수익. 수익이 낮아야 되겠지. 그럼 너네 말해봐. 이윤을 최소화시킨다는 말을 두 가지로 바꿔봐. 두 가지 말로 바꿔봐. 이윤을 최소화하는 말을. 비용을 올리고 수입을 낮춘다. 그래 비용을 높이거나 수익을 낮춘다고. 아 근데 그럼 여기서는 수입을 낮추기 위해서 B 돈을 A 쪽에 몰빵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어? 그냥 수입을 낮추기 위해서 어. B국에서 번 돈을 A국으로 몰빵했다. 그치 그게 또 있고 그것도 있는데 대신 이 얘네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 로열티를 줬다는 거지. 로열티요. 로열티라는 건 비용을 증가시켰다는 거지. 그렇죠. 자 1번 봐봐. Z사의 전체적인 법인세 부담을 줄여준대. 2번 A국의 자회사가 거둔 수입을 늘린대. 3번 A국의 자회사가 얻게 된 이윤을 줄인대. 이윤을 줄이는 게 어디라고? B국이죠. B국이지. 근데 A국이 얻게 될 이윤을 줄여야 되겠어? B국을 줄여야죠. 그렇지. B국을 줄여야지. 아니면 A국의 자회사 얻게 될 이윤을 오히려 늘리거나. 그러니까 4번 B국의 자회사가 낼 법인세를 최소화한다. 같은 말이네. 5번 자회사가 지출한 재반 비용을 늘린다. 이게 아까 그 말이잖아. 비용을 늘린다. 그래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자 그러면 세 번째 문단 또 읽었으니까 이제 3번 문제 해결해보자. 기업을 근거로 ICT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한가 라는 건데 너네가 봐봐. 기업을 근거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게 타당해? 타당하지 않아? 너네가 국세청이라고 생각해봐. 타당해야죠. 타당해야지. 왜냐면 무과고 탈세하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가설이야. ICT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들이 수입 대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가 높은 국가에서 낮대. 이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수입 대분 이윤의 비율이 법인세가 높은 국가일수록 낮대. 그 말은 B국 A국 설명하자면은 B국에서 번 돈을 A국에다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죠. B국 이 법인세가 높은 국가가 어디? B국이지. B국일수록 이윤이 최소화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가설이 차리라면 가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걸 지지할 수 있대. 1번 봐봐.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이 법인세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 높을까? 아니요. 어디가 틀렸어? 높은. 낮은 국가일수록 낮겠지? 많겠지? 2번 ICT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출한대. 어디가 틀렸어? 법인세 낮은 국가에 낮은 국가에. 낮은 국가에 줘야겠지. 그렇지. 3번 ICT 국적 기업 자회사 수입 대비 재반 비용의 비율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높대. 아니죠. 뭐가 틀렸어? 낮은 국가. 낮은이 아니라 뭐라고? 높은 국가일수록 높겠지. 4번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서 수입에 비해 이윤을 줄이는 식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있대. 맞죠. 이거 이윤을 줄이는 방식이 뭐였어? 수입을 줄이거나 예를 들면 여기 제시한 거 이윤을 줄이는 방식이 대표적인 뭐였지? 미국 A국 부한테 돈 주는 거. 돈을 그냥 주면 됐어? 로열티. 로열티를 주면 됐지. 답 4번. 근데 로열티잖아요. 읽으면 로열티가 뭔지를 몰랐는데 그냥 돈의 일조에 생각하면 되는 거. 로열티가 그거야. 만약에 내가 지금 열매 국어 교재 만들고 있잖아. 네. 교재 만들었어. 근데 이 교재를 내가 열매 국어에서만 쓸 거야. 내가 갑자기 스카이에서 쓰겠대. 스카이에서 국어를 했어. 네. 근데 스카이에서 만들겠대. 근데 그 스카이에서 보니까 열매 국어 이 새끼 사수능이 잘 만들었어. 그럼 이게 뭐라냐면 야 이거 나 쓸래. 근데 막 쓸 수 있겠어? 아니죠. 막 쓰면 안 되지. 난 허락을 받아야 되겠지. 그때 내가 로열티를 달라는 거야. 로열티 뭐냐면 학생 한 명당 1% 달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학생이 만약에 100명이 들어서 거기 학생 뭐 100만 원이 학생 거기 내 교재를 쓴 애들만 수익이 100만 원이야. 그 중에 내 1% 만 원을 달라는 거야. 이게 로열티. 선생님 그러면요 수익의 전부를 로열티로 달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럴 바에는 왜 해? 그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하지 않지. 그러니까 보통 정말 1% 2%도 안 해. 로열티 같은 거. 그럼 1% 2% 탈세하려고 그러는데요? 야 그게 우리 단위지. 야 삼성 생각해봐. 아 걔네 몇 억도 아니지 몇 조야. 1년에 50조 거기서 벌어. 1%는 엄청 엄청나네. 150조야? 50조면 얼마야? 이야 5원 5천 원이 5천억? 5천억이네. 1%도. 야 미쳤다. 5천억. 야 나 같으면 무조건 한다. 나술 좀 무조건 한다. 그게 할만하지. 지금부터 놀아도 되는 거 아니야 5천 원이면? 놀아도 되니. 어떻게든 이렇게 하는 거지. 5번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 본사가 있는 ICT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 수입 때문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낮아? 아니요. 높은 국가일수록 낮겠지. 이윤은 계속 그러니까 너네 이걸 단순하게 잡으면 돼. 이윤이 어디가 높아야 돼? 자, 이윤이 있어. 법인세가 높은 곳이 있고 법인세가 낮은 곳이 있어. 둘 중에 이윤이 어디가 높아야 돼? 이윤은? 법인세가 낮은 나왔잖아요. 그렇지. 아. 낮은 데가 높아야 되겠지. 네. 똑같이 비용은 어디 국가가 높아야 돼? 법인세가 높은. 그치. 높은이지. 그렇죠. 돈을 쫓아야 그래야지 얘네가 그 비용을 어디다 줘? 이윤 쪽을 막 주는 거잖아. 자, A야. A를 가자. A. 아니.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더 중요한 문제를 또 문제 나왔어. 우리 문제 또 뭐 있었어? 첫 번째 문제는 또 문제 뭐 있었어? 과세 문제 말고. 과세 문제 그래 지식재산 보호 문제 나오고 내가 뭐라 했어 아까 과세 문제 끝나고 나서 또 나올 수 있는 게 지식재산 보호 문제였지. 문제는 ICT 지식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에 대해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식재산에 아까 뭐라고? 아까 잠깐만요. 지식재산 뭐였어? 잠깐만요. 잡고 와야지. 특허권 영업비밀. 그렇지. 특허권 영업비밀이었지. 그래서 잡고 와. 지식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되어 지식의 진보가 정체된대. 이거 무슨 말이야? 이해했어 이거? 뭐가? 지식 재산을 뭔가 네 그 이게 사람들의 이해했어. 권리를 인정을 안 해줄수록 사람들이 막 그걸 안 만들려고 해서 야 생각해봐. 내가 교재를 막 만들었는데 이거를 너네한테 다 준 거야. 너네한테 줬는데 너네한테 얘기하면 얘들아 근데 이거 웬만하면 어디 가서 뿌리지 마. 너네만 막 했어. 근데 너네가 여기저기 다 뿌려. 그냥 다
당근에 올리고 나한테 선생님 저 하나 잃어버렸어요. 그냥 선생님 PDF 파일 주시면 안 돼요? 아 PDF 파일? 아 PDF 파일 그럼 유출되는데 알았어 너네 믿고 PDF 파일 준다 해서 PDF 파일에서 너네가 당근에 막 팔아 하고 막 옆에 그냥 근처 학원 가서 그냥 교재를 다 팔아. 이거 보호가 세 강해? 약하죠. 약하지. 그래서 여기 온갖 곳에 다 열매 국어 내 교재를 다 써. 로열티 없이. 뿌듯하지 않을까? 빡치지 않는가? 야 로열티를 2%만 1%만 잡아봐. 여기 학생이 그래도 수입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난 뽕으로 앉아서 교재 만들어서 1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그럼 내가 교재를 열심히 만들까? 안 만들고. 나도 차라리 베끼겠지. 그러면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겠어? 더 좋아지겠어? 정체되겠지. 보호가 약하면. 그렇지. 반대로 지식재산의 보호가 강하대. 그럼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게 돼서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얻게 된대. 자, 동북고 완벽 기출 완벽 그걸 뽑았어. 이것만 보면 무조건 100점 맞을 수 있어. 1등급 맞을 수 있어. 근데 이걸 내가 너네한테 줬어. 너네한테 줬는데 너네가 이걸 진짜 미친 듯이 지켜. 절대 안 뺏겨. 그럼 이거 보호가 강해 세? 강하지. 그러면 이거 동북고 300명이 다 혜택을 봐 못 봐? 못 봐요. 너네만 혜택을 보겠지. 너네랑 소수의 사람들만 혜택을 보겠지. 이 말이 뭐야? 전자로 발생한 손해를 유인 비용이라네. 전자가 아까 뭐라고? 좀 약해서 보호가 약한 거. 전자라는 것은 보호가 약한 거였어. 혹시 너네 이거 헷갈리면 나처럼 전자였어. 보호 약함. 중요한 게 손해에 유인 비용이고 후자는 뭐라고? 보호가 강한 거야. 손해가 접근 비용이야. 자, 그럼 너네 무슨 생각할 수 있냐면 아, 전자든 후자든 다 손해구나 해야 돼. 왜? 전자로 발생한 손해, 후자로 발생한 손해라고 얘기하니까 어찌됐건 간에 둘 다 손해인 거야. 까리? 까리. 한다면 지식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일 것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접근 비용이나 유인 비용 합쳐서 얘네가 최소가 되는 게 최적 수준이란 거지. 각국은 그 수준에서 자국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설정한다. 특허 보호 정도와 국민소득의 관계를 보여주는 한 연구에서는 특허 보호 정도와 국민소득의 관계를 보여준대.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보호 정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대. 근데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특허 보호가 약하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소득 수준? 근데 가장 낮아.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높아. 여기는 일정 수준 이상이야. 여속등 계속 일정 수준 이상이야. 가장 낮으니 만약에 한 50 정도 보호하고 있어. 그러면 조금 낮은 거는 50보다 낮아 높아? 나도 왜 낮아? 조금 나서. 어떻게 찾을 수 있어? 위에 써놨는데 위에서 네. 일정 수준 이상이면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허 보호 정도가 강해진대. 그럼 얘도 그래도 나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왜 조금 낮을 땐 낮아져? 답은 일단 이거야. 이렇게 돼요.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 한 30 되고 한 70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그냥 보호 정도인 거죠. 잠깐만 보고 있어봐. 학생 없나? 왜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그 있잖아요. 최적 수준 때문에 그런 거니까. 바로 다음에 써있지.
가장 낮은 수준을 벗어난 국가가 뭐야? 네. 이 세 개 중에 어디야? 맨 왼쪽에 있는. 가장 낮은 소득 벗어난 국가. 아 낮은. 조금 낮은. 조금 낮은이지. 네. 얘네는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래.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는 어디야? 잘 못하네. 가장 얘들아 낮은. 정신 차리고 와.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가 어디라고 이 세 개 중에? 조금 낮은.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는 어디야? 가장 낮은. 가장 낮은이지. 그러니까 지금 조금 낮은 국가는 가장 낮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특허보가 약하대. 네. 정확하게 나와있네. 가장 낮은 조금 낮은 국가는 가장 낮은 국가보다 그 보호 정도가 약하대. 근데 또 뭐라 돼 있어? 일정 수준 이상 되면 국민 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허 보호 정도가 높은데. 그러니까 일정 수준 됐을 때 이게 쭉 커지는 거지. 까릿? 가래. 얼마를 이는 지식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에 대해서도 국가별 입장이 다르다는 걸 얘기해 준 거야. 국가별 입장이 다르다는 게 무슨 말이야? 국가마다 달라. 국가별 입장이 다르다는 거는 소득 아, 수준 소득 그게 수준이 다르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일정 수준 이상이어서 막 국민들의 그 소득이 높아질수록 보호 정도가 커지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국가 가장 낮은 소득 수준보다 조금 낮은 수준 때 오히려 보호 정도가 약하다라는 거죠. 4번 A를 이용하네. S국은 현재 국민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예요. 네.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아니에요. 네. S국 특허 보호 정책은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대표한다는 건데 대표가 무슨 말일까? 그냥 그 특허보호 정책이 지식재산 보호 정책 간단히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대표한다가 조금 더 쉬운 말로 특허. 지식재산 보호 정책의 주된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예준이 말이랑 똑같죠. 그냥 S국의 특허 보호 정책이 지식재산 보호 정책의 대표적인 예시란 거지. 같다는 거. 이 지식재산 보호 정책이 뭐야? 지식재산 보호 정책. 너네 이거 잡고 왔어? 지식재산 보호 정책이 뭔지? 앞에 있던 그 있잖아요. 그 특허권과 영업비밀이 지식재산 보호였고 맨 처음에. 지식재산 보호 정책이 뭐야? 네 번째 문단 A에 있어. 이게 뭐야? 지식재산 보호 정책. 이게 소득 수준이랑 상관되죠. 다들 잡았어? 지식재산 보호 정책이 이거야. 이거잖아. 계속 우리 이거 얘기했잖아. 위에서 그 수준에서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설정한다고. 이거라고. 이게. 그럼 생각해봐. S국이 만약에 지금보다 소득 수준이 높아져서 그럼 보호 정도가 작아져? 아니 잠시만요. 제가 지금 계속 쉬는 시간 안으로 계속 달리니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S국이 네. 소득 수준이 높아져서 지금보다 그럼 네. 보호 정도가 높아져 낮아져? 낮아요. 왜? 왜냐면은 조금 낮은 게 가장 낮은 것보다 보호 정책이 약하다고 돼 있잖아요. 그치? 50, 이걸 40. 이걸 잡고 오면 돼. 그 다음에 또 A에 대한 또 뭐 있었어? 지식재산 보호 정책 말고 유인 정책. 그 유인 비용이랑 접근 비용. 접근 비용이 있었지. 네. 얘네 둘 다 손해였지. 그렇죠. 유인 비용은 언제 생기는 손해야? 보호가 약해서. 보호가 약해서. 접근 비용은 세서. 보호가 세서. 그러면 S국은 어떤 비용이 많이 생기겠어? 유인 비용이 많이. 유인 비용이 세지겠지. 네. 그렇지. 이게 A의 내용이야. (1번) 봐봐.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S국이 유인 비용이 뭐라고? 나 약할 때. 보호가 약할 때 유인 비용을 현재보다 크게 인식하여 지식재산 보호 수준 높이길 바라겠군.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 왜냐면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S국이 주도적인 국가가 아니래. 그러면 S국이 특허권이랑 지식재산 이런 것들을 다 빌려 쓴다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게 너네 생각대로 그렇게 했는데 주도적인 국가에서 기껏 지식재산을 빌려줬어. 근데 S국이 이걸 안 지켜서 막 퍼뜨려. 그럼 이 주도적인 국가는 빡쳐 안 빡쳐? 빡치겠지. 그러니까 S국한테 뭐라고 했어? 야, 너네 보호 좀 높여 하겠지. 너네 유인 비용이 너무 크잖아. 유인 비용 너네 좀 세게 생각해가지고 너네 보호가 약하니까 유인 비용 세니까 좀 보호 좀 높여 할 수 있겠지. 1번 맞겠네. 2번 S국에서는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낮을 때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낮을 때 무슨 비용 생긴다고? 접근 비용. 보호 수준이 낮을 때 유인 비용. 유인 비용. 높을 때는 접근 접근 비용.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지식재산 창출 의혹의 저하로 인한 손해가 더 심각하겠대. 맞아요. 이해했어? 네. 3번 S국에서는 현재 특허 제도가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하면 무슨 비용 생겨? 접근 비용이요. 접근 비용 생기겠지. 네. 판단한다면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낮춰 접근 비용을 높여야 돼? 유인 비용. 유인 비용을 높여야죠. 그렇지. 여기가 틀렸지. 접근 비용을 높이는 게 아니라. 접근 비용을 높이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4번에 3번이지. 4번 S국의 국민소득이 점점 높아진다면 점점 높아졌대. 그럼 이제 가장 낮이는 벗어났던 거지. 그렇죠.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식재산 보호 수준은 낮아졌다 높아지게끔. 맞아? 이거거든요. 그렇지. 왜 낮아졌다고 높아진다고? 가장 낮을 때보다 조금 낮으니 더 낮아진댔지. 5번 S국이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높일 때 그 얘 무슨 비용 세죠? 접근 비용. 접근 비용이 세지겠지. 네. 높일 때 지식의 발전이 저해돼? 아니요. 지식의 미안해. 지식의 발전이 저해되어 발생하는 손해가 무슨 손해야? 유인 비용. 유인 비용이지. 네. 그 유인 비용이 감소되겠지. 네. 다수가 지식재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건 소수만 누린다는 거지. 네. 네. 맞는 말. 맞네. 이렇게 핵심 부분 읽고 딱 도식화하면은 풀네 문제가.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읽을 때보다 선생님이랑 같이 풀이하니까 더 어려우신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차근차근 해야 되더라. 아니 차근차근 하면은 할만해요. 그러니까 너네가 그냥 막 읽으면 안 돼. 이거를. 그러니까요. 이게 쉽잖아. 본문 내용은 되게 쉬워. 너 생각해 본문 내용 되게 짧아. 고3 거 치고 너네 본문 내용 첫 번째 문단 정리해봐 다시. 뭐라고? 첫 번째 문단 무슨 얘기 나왔어? 특허. 그다음 또 영업 비밀. 영업 비밀. 두 번째 문단 무슨? 그 디지털 디지털세하고 디지털 세가 왜 나온다고? 법인세 대한 우려. 그다음 세 번째 무슨 나왔어? 법인세에 대한 법인세. 우려. 법인세 얘기 나왔지. 네 번째는 ICT. 그 지식재산권. 지식재산 보호 수준에 대해서 얘기 나왔지. 네. 그러니까 문단은 되게 쉬워. 본문 내용도 쉽고. 근데 이거를 너네가 이 쉬운 지문을 바탕으로 문제풀이를 어떻게 하냐를 조금 꼼꼼하게 계속 연습해야 돼. 아까 뭐랬어? 제일 첫 번째 문제 선지 확인하랬지.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문장 확인하면서 어떻게 했어? 첫 번째 야매 방법 내가 뭐랬어? 이 길이 순서 뭐랬지? 길이 순서 봤는데 이 순서가 길이 순서대로 되지 않네? 그럼 얘는 문단 순서겠구나. 파악하면 되고. 그래서 너네 그러니까 이게 풀이 방법이란 거야. 너네 그러면 첫 번째 문단이고 두 번째 문단을 읽었을 때 영업 비밀에 대한 절차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두 번째 문단이 영업 비밀 정체가 나온다는 거 알았어 몰랐어? 예상할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왜 없어? 있죠. 왜 없어? 첫 번째 문단 끝 어떻게 끝났냐고. 문제가 그래 지식재산 보호와 더불어 과세 문제가 불거진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예상했냐고. 과세 문제가 과세 문제 나오겠구나. 아니면 지식재산 보호 문제 나오겠구나. 네. 근데 두 번째 문단에 뜬금없이 영업비밀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가 나오냐. 영업비밀 그 인정이 여기는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데 여기 뜬금없이 나오면 글이 이상하잖아. 그래서 거짓말처럼 뭐였어? 수입 ICT 다국적 기업의 수입에 과세하는 제도가 무슨 세금? 디지털세. 디지털세였잖아. 디지털세에다 도입의 배경 바로 나오잖아. 두 번째 문단에. 네. 그럼 그럼 무조건 답이 이번에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2번 디지털 세례 읽는데 근데 너네 이거 계속 했잖아. 여기서 두 번째 문항 읽고 2번이랑 5번만 해결할 수 있었어. 1, 3, 4는 해결할 수 없었어. 근데 그래도 두 번째 문항 읽고 풀었잖아. 2번 다시 볼 필요 있냐? 없어. 3번 세 번째 문항 읽고 풀어. 근데 중요한 게 기억을 근거로 하래. 세 번째 문항 봤더니 기억하고 비판이 있다 했어. 근데 비판이 뭐라고? 우려라고. 근데 우려가 똑같은 게 어디 있어? 법인세 감소에는 우려래. 그럼 기억이 법인세 감소란 거잖아. 만약에 기억이 밑줄이 안 쳐졌다면 아 법인세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기억이 밑줄 쳐 있고 그 다음에 더 설명해서 이게 어려워. 그래서 이 친절한 출제자분께서 예를 들어서 예를 설명해 줘. 이런 거다. 쌤 이런 법 지문이 뭐예요, 얘는요? 응? 얘는 어떤 지문이 뭐예요? 이게 사회문화지. 아, 인문예술은 그거야. 다 철학이야. 소크라테스, 칸트, 베카리. 쌤. 네. 저 이제 3모고 때 과학 퀴즈 나오면요. 네. 그것 빼고 차라리 좀 더 쉬운 비문학이 추천하는 거. 이건 너네 스타일이야. 그건 타입이요. 나는 개인적으로 내 개인적 추천은 과학기술 풀지 마. 근데 혹시나 그럴 수 있어. 왜냐면 너네 과학 과탐을 공부하잖아. 이과니까. 근데 과탐이 그 내 공부한 게 나왔어. 과학기술 중에. 그럼 풀만하지. 근데 막 핵분열 아, 아니면 핵융합과 핵분열 나오고 또 심지어 뭐 순수 독재. 막 상대성 이런 그런 거. 그 뭐 옛날에 나왔던 PCR. 그것도 개같았는데 그 저희 그 3모 때 아세요? 그 숫자 옮기는 거? 그런 거. 그런 거 나올 바에서 아, 컴퓨터 막. 그런 거에 10분, 15분 쏟을 바에는 차라리 여기에 10분, 15분을 더 추가해서 한 20분, 30분 푸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너네 이거 5문제였는데 4문제 맞고 3문제 맞고 이랬잖아. 근데 너네 솔직히 다 맞을 수 있었던 문제잖아. 그니까요. 진짜. 예준이 몇 번 틀렸어? 아, 저 4번이요. 저 누구, 메탈. 무빈이는? 네. 3번 3번, 3, 4번. 야 근데 3, 4번 시간만 있었으면 풀지 않았을까? 아, 저 4번 제가 왜 못 풀었냐면은 그 마지막 그 끝까지 저 곡선 있잖아요. 저걸 생각했다 했는데 그걸 생각 못 해갖고 틀렸거든요. 아, 저 시간이 없어서 전 4번 쪽을 못 읽었어요, A 쪽을요. 하고 그냥 넘어가 그러고 나서. 근데 지금 너도 효율적으로 생각해봐. A를 읽으면 몇 문제 풀 수 있어? 한 문제. 그래 그럼 A 읽지 마. 아, 아, 그래서 세 번째 문단 있고 두 번째 푸는 세 번째 문제에 더 집중해. 차라리. 그러니까 효율을 따져야 돼. 효율. 독서에서는. 왜냐면 진짜 이제는 최상위권 아닌 이상 독서 다 못 맞아. 진짜. 야 나도 다 못 맞아. 솔직히 말해. 나도 그 8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40분 다 풀면서 독서 다 못 맞아. 나도 버릴 건 버려. 확실하게. 진짜 이거 공중 진짜 최상위권 아닌 그래도 요즘 국어 100점 받은 천재 소리 듣는 거야 진짜. 대단한 새끼들이야 그거는. 대단한 새끼는 진짜 그거. 대단한 새끼들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먼저 말하자. 버릴 건 버려. 확실하게. 네. 줄건 줘. 그래. 그래서 내가 언제 강정이 보잖아. 야 이거 이렇게 해서 5문제 맞을 바에는 차라리 문학 기본 개념 외워가지고 문학 5문제를 맞추겠다.